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구독, 좋아요.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삼성생명. 안녕하세요. 원더풀 라이프의 송승환입니다. 이 시간에 정말 만나보고 싶은 그런 얼굴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분은 여러분도 그러시지만 제가 정말 너무 보고 싶었어요. 소위 제가 좀 바빴던 시절 80년대 초중반, 그때 이분들도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래서 사실 방송국에서 촬영장에서 정말 자주 만났던, 분야는 다르지만 자주 만났던 그런 사이고, 근데 너무 오랫동안 못 만났기 때문에 너무 보고 싶었고요. 80년대 우리나라 최고의 밴드, 그 당시에는 그룹 사운드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고의 그룹 사운드였고, 그 인기가 지금 아이돌 못지않은 그런 인기셨고, 말이 필요 없는 송골매의 구창모 씨를 드디어 원더풀 라이프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 정말 오랜만이네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정말 그거 80년대 초에 81년, 85년까지 그때 저도 이제 젊음의 행진하고 그렇죠. 바브리즘 그대하고 젊은이들 부르러 바쁠 때잖아요. 아주 바쁠 때죠. 그때 송골매가 또 최고로 바쁠 때니까. 송골매 하면서 같은 송실에서 그런지 우리가 인연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송승환 씨 때문에 영화협회 회원으로도 가입을 하고. 맞아. 그때 같이 영화를 찍는데, 네. 영화 찍으려면 그때 또 협회 가입 안 하면 안 그렇죠, 된다고 못하죠. 그래가지고. 협회 가입하고 연기력 지도해 주시랴. 같이 밤새 촬영하시랴. 맞아요. 거기다가 제가 젊음의 행진에서 가끔 특집을 했는데, 그 당시 특집은 조용필 아니면 송골매였거든요. 근데 조용필 씨는 몰라도 송골매하고 특집할 때는 저도 신났던 게, 저도 그때 가끔 노래를 시켜주셔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시킨 게 아니고 PD 선생님이 시켜주신 거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정말 못 부르는 노래로 뭐니를 부르다가 마이크 떨어뜨리고 했던 게. 이번에는 젊은 행진에서는 꼭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시죠. 젊은 행진의 주역들 송승환 씨부터 여러분께 모시겠습니다. 인기가 송승환 씨. 왜 있어 좋은 이가 모두 모여 노래해요. 근데 즐거웠어요, 그때가. 그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네. 정말 추억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요. 저희들은. 네. 그때 우리 같이 찍은 영화는 갈채라는 영화였죠. 원미경 씨가 원미경 씨하고요. 또 이제 벌써 고인이 되셨어요. 손창호 씨. 손창호 씨. 참 아까우신 분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 송골매 멤버들하고 같이. 그래도 나름 그게 김웅천 감독님께서 뮤지컬 영화를 만들려고 그 영화를 하신 거거든요. 그때 그런 뮤지컬 영화라는 장르가 우리나라에 없을 때니까. 그때 송골매한테 제가 연기 지도를 했다 그러지만, 제가 그때 노래 많이 배웠죠. 배웠다기보다 서로 즐기는 시대니까, 시절이었으니까. 그때 정말 즐거웠어요. 촬영하면서도 즐거웠고. 밤새 촬영한데 그때 사실은 그렇죠. 지칠 줄 모를 때니까, 에너지가 넘칠 때고. 그리고 또 젊음의 행진에 특집한다고 연습하고. 그렇죠, 연습하고. 바브리즘 그대에게 출연하시고. 정말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데.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렇죠. 저희가. 우선 옛날 얘기부터 좀 하면, 어느새 7순이 되셨더라. 요거 촬영 전에 바로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이 뇌리에서 칠자는 지워버리고 살라고 그럽니다. 그 칠자를 그려주면 자꾸만 사람이 침체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스태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구창모 씨를 보는 순간 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요. 뭐
좀 늙는 속도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느리고 소위 동안이라고 그러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동안의 비결이 뭐냐. 그래서 비결이라 할 것까지는 없고 간단합니다. 그랬더니 뭔데요? 그래 철이 안 들면 돼요. 철이 없어서 매일 사고 치고 오죽하면 저희 집에서 같이 사는 식구가 저보고 아들 하나 더 키운다고 그러겠어요. 아 근데 정말 보기에 너무 건강하시고 도저히 감사합니다. 뭐 70대가 이제 됐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뭐 세월을 뭐 송승환 씨도 네. 뭐 저랑 같은 연배죠. 뭐 같은 연배로 쭉 같은 시대를 살아오면서 별의별 일이 각자가 또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네. 또 인생도 배우고 네. 또 거기서 또 노하우도 또 쌓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살이가 즐겁게 살고 감사하며 살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사셔서 그게 젊음의 비결일 수도 있겠네요. 네, 예. 네. 그 54년생이시죠? 예, 54년생입니다. 출생지가 인천으로. 인천입니다. 그 당시 인천이면은 미군 부대 있고 그럴 때 기지촌이에요. 기지촌. 그래서 배철수 씨가 제 어렸을 때 스토리서부터 내 온 인생의 모든 줄거리를 다 꿰차고 계신 분인데 네. 그분만이 좀 알고 있죠.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네. 미군 기지이기 때문에 남들이 안 먹던 음식을 먹었어요. 아 뭐요? 꿀꿀이죽이라고 들어봤어요? 아 들어봤죠. 예, 꿀꿀이죽. 그 그 꿀꿀이죽.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찌꺼기 남은 음식이죠. 음식, 남은 찌꺼기 음식. 끓인 거. 예, 그거를 우리 동네 이장님이 드럼통 2개를 받아오세요. 그럼 갖고 와서 그걸 펄펄 끓여서 각 그 집에 나눠주죠. 배급을 해주고 그걸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냄비에서 배급하다가 그게 이제 6.25 끝나고 직후죠. 예, 끝난 직후니까 그때 뭐 미군 부대가 뭐 저희 동네 거의 반인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때니까. 예. 그 꿀꿀이죽 저는 직접 먹어보진 못했지만 얘기 들어보면 가끔 먹다 보면 쇠고기도 걸려들고. 그렇죠. 예, 쇠고기도 걸려들고 그 미군들의 음식이 좀 그 소스가 있어가지고 맛이 일단 시큼시큼해요. 그래도 배를 고를 때니까 그렇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끔 씹다 보면 고기도 씹히거든요. 또 고기인 줄 알고 씹었는데 담배꽁초도 있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야, 그래요. 그런 곳에서 그럼 네. 어린 시절을 보내신 그렇죠. 거군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거기 살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는 어딜 다니셨어요? 부평 동국민학교라고. 네, 인천고 근처니까. 예, 이제 네. 동국민학교, 서국민학교, 남국민학교 이렇게 있었어요.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렇죠. 불렀잖아요. 그래서 네 개가 있었는데 동, 서, 남, 북은 안 쓰고 표현을 북이라서 사용을 안 했던 부흥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이렇게 네 개가 있었습니다. 예. 그 형제들은 어떻게 되세요? 형제는 저 혼자입니다. 아, 외아들이세요? 예. 와, 귀한 외아들이시네. 예. 그런데 뭐 귀해도 그때 다 가난했으니까. 그러면 다 가난할 때니까 뭐. 그 학교 다닐 때부터 어릴 때부터 뭐 좀 예능적인 음악적인 그런 기질이 좀 있으셨나요? 그런 질문을 이제 가끔 받는데 저는 외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대답을 하고 왜 그러냐면 저희 외삼촌, 네. 저희 어머님의 남동생이 별명이 기타쟁이에요. 그때는 모험 기타쟁이자를 많이 붙였는데 기타를 잘 치셨어요. 네. 그 기타를 치시면서 노래도 하시고 그리고 저희 외사촌 형님이 이승재 씨입니다. 눈동자부로. 눈동자부로 이승재 씨. 예. 제가 작곡한 노래도 불러서 또 히트도 시켰고 아득히 먼 것이라고 아득히 먼 것. 요새 많이 회자되죠. 작곡. 예, 제가 작곡해서 제가 형님한테 드렸던 곡이죠. 그 아득히 먼 곳을 예. 제가 80년대 중반에 이제 뉴욕으로 갔잖아요. 네네네. 그 고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그 노래를 들으면 네. 정말 그 향수병 같은. 그런 게 그렇죠. 가사하고 좀 내용이 그렇죠. 예. 와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에 뉴욕 살 때 그 노래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러셨군요. 그게 구창모 씨 작곡이었구나. 네. 그래서 외탁해서 아마 저희 어머님도 노래를 좀 뭐 약간 기분이 좋으시면 이제 노래를 하시고 그랬는데 네. 그 유전자가 저한테 전달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국민학교 다닐 때도 그 외삼촌 뭐 기타 치시는 거 옆에서 구경하고 그런 그럼요. 기회가 많으셨겠네요. 많았죠. 왜냐하면은
저희 그 외사촌 형님이 이승재 씨가 우리나라 밴드, 그러니까 신중현 씨, 저 신중현 선배님하고 같은 세대에서 처음 밴드를, 그 당시 비틀즈가 한창 유행할 때, 네. 뭐 그때 밴드를 우리나라에서 했었죠. 그래서 저희 외삼촌 댁에 마루가 넓어요. 그래서 거기서 연습하면 이제 제가 동네 대장이 됩니다. 그룹 사운드 연습하는 그렇죠. 건가요, 밴드 그러니까? 연습을 이제 거기서 아마 그 밴드 하게 된 영향도 있어서 제가 그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동네 친구들 이제 막 구경으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신기하고. 그럼 제가 대장입니다. 똑바로 서 똑바로. 야, 넌 뒤로 가고 넌 일로 오고. 아주 기도 역할을 확실하게 하죠. 그럼 그때부터 뭐 기타 같은 거 배우셨어요? 그렇죠. 그때서부터 기타는 이제 만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옆에서 보고 형님이 또 뭐 스케일 같은 거 도레미파 솔라시 뜨는 거 가르쳐주고 그거 배우고 그래서 기타 치고 그랬습니다. 국민학교 때? 예. 와, 그럼 굉장히 빠른 거죠. 네네. 왜냐하면 주인은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그렇죠. 그때 겨우 이제 기타를 치기 시작했는데 국민학교 때부터 그럼 일단 기타는 많죠. 집에 기타가 있었으니까. 그때 기타 치면서 주로 무슨 노래 부르셨어요? 국민학교 노래를 부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스케일하고 띵까띵까 하는 정도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밴드에서 했던 레파토리 중에 디영원스라고 클리프 리차드가 했던 노래 있었어요. 그 노래를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거 맞지도 않는데 그냥 같이 이거 치면서 흉내만 내는 거예요. The Young Ones 이러면서 노래 부르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예. 국민학교 1, 2학년 때 기타 네. 치면서 더 영원스를 불렀으면. 그럼 이제 뭐 중학교 들어가서는 제법 음악 활동을 좀 하셨겠네요. 그때 또 우리나라에 이제 포크송이니 뭐 이런 게 유행하면서 다들 기타들을 칠 때 아니에요? 그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기타, 통기타가 굉장히 유행할 그렇죠. 때니까. 그래서 보고 배우고 그때는 이제 기타 치면서 친구들 앞에서 노래하고 야외에 가서 노래 부르고 그래서 주변에서 노래를 좀 한다는 얘기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시켰겠죠, 저를. 그렇죠, 그렇죠. 워낙 또 미성이시고 워낙 소리가 좋으시니까. 여학생들 앞에서 많이 폼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땐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그때 중고등학교 때 주로 즐겨 부르셨던 레파토리는 뭐였어요? 그때 송창식 선배, 그다음에 윤영준 선배, 트윈폴리오로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 노래들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하다못해 여성 그러니까 뭐 박인희 씨, 박인희 선배 노래, 그다음에 양희은 선배 노래도 마찬가지고 남녀 가릴 것 없이 다 소화를 시켰던 그 것 당시 같아요. 유행했던 포크송. 그럼요. 예. 근데 사실 되게 고음이시잖아요. 예, 고음까지 조금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자 그 싱어들의 노래들도 네, 키를 맞춰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조절은 해야 되죠. 저한테 맞춰서. 그때 뭐 중고등학교 때 인기가 대단하셨겠네요. 뭐 대단하지는 않고 주변에서 그냥 좀 노래 좀 한다고 추앙을 받았죠. 근데 추앙받아 태우고 표현을 했지만 추앙이 아니고요. 나를 노동시키는 거예요. 야, 네가 대표로 하면서 예를 들어서 미팅할 때 뭐 거리가 없으니까 네가 한번 노래해봐 나와서 그렇지. 대표 주자로 뭐 그런 거죠. 그때 그러면 좀 막연하게 가수에 대한 꿈 이런 게 있으셨어요? 있었죠. 있었는데 뭐 송승환 씨는 뭐 일찍 연예계 활동을 네, 시작했지만 저는 또 아역 배우로 했으니까. 저희는 뭐 딴따라라고 그래가지고 다 맞아요. 집안에서 반대할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고3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친구들 앞에서 노래만 했지 이쪽 가수의 길은 꿈을 못 꿨습니다. 꿈을 못 꿨고 또 형님이 또 한 분 계시니까 우리 집안에서 한 명이면 된다. 너까지 갈 수는 없다는 식의 논리가 형성이 되는 바람에 저는 못하고. 근데 그게 유전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운명이에요. 운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정말 자연스럽게 가수가 되려고 마음도 안 먹었는데 가수의 길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접해지더라고요. 시작합니다. 좋은 소식의 시작. 삼성생명. 그 홍대 전자공학과. 예, 전자공학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가수의 꿈보다는 이제 어떻게든 그렇죠. 뭔가 전공을 살려서. 그렇죠. 전공 살려서 취직하는 게 최고의 첫 번째 1순위죠. 그런데 대학 들어가셔서 이제 그 해변가요제에 출전을 하신 거죠. 출전하기 전에 이제 동아리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대학에 그런 밴드 동아리. 블랙 테트라 밴드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년 후배가 1년 후배가 먼저 만들었어요. 저는 대학을 좀 공부를 못 해가지고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학교 78년도 봄학기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 마치고 이제 들어갔는데 후배가 찾아왔어요. 저 오리엔테이션 오는 대로. 형 큰일 났다고. 잘 만났다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대학 축제가 보통 5월 달인데 그렇죠. 3월 달 이제 다 됐잖아요. 3월 달이 돼가지고 가수 노래를 부르던 친구가 군대를 가버렸어요. 아, 밴드에서 보컬이? 네, 보컬이. 아, 그러니까 큰일 났네. 없으니까. 내가 이제 입학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 편입학을 했거든요, 제가. 편입학을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아. 그 바람에 이제 그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다가 축제하다가 해변가요제를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 테츄라의 네. 그 홍대 그 밴드 동아리의 멤버가 네. 되면서 네. 그 당시 TBC에서 주최했던 그렇죠, TBC. 해변 가요제에 해변가요제. 블랙 테츄라로 네. 보컬로 나가신 그렇죠. 거군요. 그 어디였죠, 장소가? 연포입니다. 연포 해수욕장에서. 그때 그 동양 TV 중앙일보가 연포 해수욕장 엄청 띄울 때예요. 그렇죠, 맞아요. 거기서 온갖 행사 다 하고. 맞습니다. 그 연포에서 첫 번째 이제 대학생들이 주로 출연하는 그렇죠. 해변 가요제. 네. 거기에 밴드도 많이 나왔나요, 그때? 밴드들도 몇 팀이 나왔죠. 많이는 아니고 이제 예선전에는 많이 나와서 봤어요. 근데 팀 이름은 다 기억을 못 하지만은 네네. 임영웅과 피버스라는 팀도 피버스. 있었고, 예. 이제 77년도에 대학가요제가 1회였었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다들 학생이라면 1회 대학가요제 샌드페블즈 보고 또 밴드 하는 친구들은 특히 그렇죠. 전부 78년도 대학가요제 나가리라고 마음먹은 친구,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TBC에서 딱 작전을 잘 짠 거죠. 해변 가요제를 겨울에 하기 전에 여름에 딱 먼저 치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대학가요제가 네. MBC였으니까 네. MBC가 1회 성공하니까 TBC가 이제 그렇죠. 해변가요제를 네. 더 빨리 여름에 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다가 우리도 한번 여기 나가서 시험 삼아죠. 시험 삼아. 테스트 겸 우리의 실력도 한번 볼 겸 해서 이제 나가게 된 게 전부 다 그때 출연했던 사람들이 지금 기억나는 게 뭐 활주로 배철수 그렇죠. 씨가 런웨이. 런웨이가 네. 있었고 왕영은의 이제 그 4인조 여름 그 한양대학교 팀들, 네. 팀들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명훈 피버스. 그 다음에 이천과 번님들 이천가 그 다음에 주병진 씨가 개그맨이 아니고 그때는 가수였었어요. 그것도 듀엣으로 누님하고 같이. 누나랑 친누나랑 같이. 그렇지, 듀엣으로. 친누나랑 같이. 그런 팀들이 전부 그 해변가요제 출신입니다. 그 연포 78년 해변가요제에 블랙 테츄라로 이제 출전을 하셔서 그때 부르신 노래가 구름과 나였나요? 구름과 나였습니다. 그 곡이 구창모 씨 작곡인가요? 아닙니다. 저희 그 대학 후배가 작곡을 해서 그때는 저는 작곡할 줄은 몰랐어요. 작곡의 꿈을 못 꿨는데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작곡에 대한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블랙 테츄라가 그 등수에 들었습니까? 우수상 받았습니다. 최우수상은 누구였어요? 최우수상은 이제 그 한양대학교 여름을 부르던 왕영은 씨 팀이요. 예. 그 여름이 예. 1위를 했고, 1위를 했고. 네. 그리고 우수상을 예. 블랙 테츄라가 받았고. 그때 불만 많았어요. 뭐 여기서는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우수상을 주었길래 주질 말든지 아니면 최우수상을 주든지. 왜 그랬냐면요. 우리는 전부 아마추어 아니에요. 그렇죠. 학생들 출신이라서 전부 다 자기 자작곡을 갖고 다녔는데 여름이라는 노래가 이정선 씨 작곡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기성 작곡가 작품은 이건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강하게 불만을 가졌죠. 거기까지예요. 불만만 가졌어요.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네. 어쨌든 그 당시 여름이란 노래도 예. 엄청나게 히트를 그럼요. 했고 예. 아주 좋은 노래죠. 어찌 보면 해변가요제라는 그 컨셉하고 굉장히 아주 그렇죠. 잘 맞죠. 그런 노래였고. 예. 그러나 어쨌든 블랙 테츄라라는 이름도 그 해변가요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알게 됐어요. 네. 젊은이들이라면 다 알게 된 그렇죠. 거죠. 그 전 77년 대학가요제에서 샌드페이블스가 나 어떻게 였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히트를 했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밴드 음악에 관해서 젊은이들이 관심이 많을 때인데 바로 그 다음에 블랙 테츄라가 이제 구름과 나를 부르면서 샌드페이블스 못지않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죠. 그때서부터 대학 그 밴드가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게 동기부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 배철수 씨의 런웨이, 활주로도 그때 해변가에 그렇죠. 해변가 이제 세상 모르고 살았나. 그때 상 못 탔어요? 이 인기상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도 참 너무 좋은 노래죠. 네, 그 이후에도 많이 불려졌는데. 왜냐하면은 그
들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그 장르가 그러니까 락 진짜 순수한 락, 한국적인 락이에요. 그 네, 네. 기타 리프 처음에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가사가 소월시 아니에요. 그렇죠. 소월시를 조금 저기 그 수정을 해서 이제 붙인 건데 너무 잘 만들은. 네. 그럼 그때 그 런웨이와 블랙 테츄라가 본선에 같이 올라갔잖아요. 같이 올라갔죠. 그러면 뭐 배철수 씨나 이런 분들하고 그때 좀 교분이 생겼나요? 그때서부터 교분이 생긴 거죠. 그 해변가요제에서. 예, 해변가에서 이제 그때 연포 해수욕장에서 저희가 며칠 동안 같이 숙식을 같이 했었어요. 그 가요제 공연 때문에.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친분을 자연스럽게 젊었으니까 금방 친해지죠. 금방 친해지죠. 저거여가지고 또 같이 음악하는 사람들 사심이 없고 그러고 그때서부터 배철수하고 친분을 쌓은 게 그러고 보니까 한 45년 됐네요. 그러네요. 정말 긴 세월이네요. 거의 야, 반세기에 가까운. 일단 45살은 넘었네요. 그때 배철수 씨에 대한 인상은 어떠셨어요? 우리가 무대에서 방송에서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철수 씨는 저를 너무 칭찬을 해요. 너무 뭐 네. 미성이고 뭐 잘생기고 잘생긴 남자고. 근데 사실은 저는 뭐 그걸 비하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사실은 개성인데 진짜로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저기 한 무리가 서 있는 대부분 서 있거나 그렇게 좀 앉아도 좀 멋있게 앉아 있는데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4명 다. 그래서 쟤들은 뭔가 그러고 지나는데 가까이 올수록 눈에 확확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면 그때는 장발 아니에요. 그랬죠. 장발이 배철수 씨 머리가 특히 길었어요. 여기가 어깨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런데다가 머리를 정말 한 2줄, 3줄 안 감아가지고 이 떡지면 머리가 이렇게 푹 이렇게 떡지잖아요. 이렇게 막. 그런 머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더러워서. 그게 첫인상이에요. 거기다가 배철수 씨 인상이 그렇게 만만한 인상이 그럼요. 아니잖아요. 개성 강하죠. 음악도 개성이 있지만 아주 외모도 개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꼭 뒷마무리를 제가 꼭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를 야단만 치다가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멋있어졌잖아요. 그 맞아요. 맞아요. 머리도 은발에다 멋있어지고 살이 배철수 좀 씨는 찌니까 나이 들면서 점점 더 멋있어지는 그럼요. 거예요. 진짜 멋있어졌어요. 그건 친구로서 45년 동안 내가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개런티합니다. 근데 난 45년 전에 배철수 씨 모습이 상상이 되네요. 예. 여기까지 오는 장발에 예. 한 2, 3주 안 감은 머리에. 이거 뭐 얘기를 과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배철수 씨가 안 빠질 수가 없어요.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매일 뭐 같이 먹고 자고를 했으니까요. 대학가요제 나갈 때는 그때는 또 장발이 단속할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길른 채로 못 나가요. 그래가지고 젊은이 가요제는 그냥 나갔었는데 어느 정도 머리 기르고 대학가요제 때 머리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싹둑 아주 단정하게 잘라가지고. 근데 머리를 자르니까요. 정말 볼품이었는데 얘가 한 일주일 굶은 애처럼 삐쩍 말라가지고 머리까지 짧으니까 더 말라 보여. 그래서 그해 해변가요제 출전하시고 그해 겨울에 대학가요제에 또 나가신 거예요? TBC에서 전혀 막았어요. 저희도 대학가요제 가려고 그까지 다 준비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후에 왜 그랬나를 갖다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방송을 알면서 이유가 그거였었구나. 뭐였었냐면은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는데 만약에 최우수상 우수상이 대학가요제를 나갔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이쪽 가요제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권위가 없어지는 그렇죠. 거죠. 권위가 없어지고 뚝 떨어지는. 아주 철저하게 막 방어를 하더라고 못 나가게. MBC 대학가요제 네.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배철수 씨는 대학가요제 나가서 더 잘 됐는데 어떻게 나가게 됐느냐? 그때 밤을 잊은 그대에게 황윤영 씨가 이제 DJ고 네. 그럴 텐데 제 노래가 구름과나가 첫 방송에 나오는 그날을 잊지 못해요.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그렇죠. 내 노래가 내가 부른 노래가 라디오 라디오에서. 전파를 타고 그러니까 집안 식구 자는데 다 깨웠잖아요. 밤에. 밤에. 일어나 내 노래 들어. 다 들으라고. 그런 거고 배철수 씨는 이제나 저제나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나오길 바랐는데 한 번을 안 나오더래요. TBC에서. 그러니까 TBC에서 여름과 최우수상과 우수상만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배철수 씨 생각이 저는 옳다고 봤는데 친구로서 뭐냐면은 여기는 우리는 이제 배 떠나가고 별로 올 일 없다.
우리 마음을 고쳐먹자 그래가지고 네. 대학가요제를 나가게 된 거죠. 아, 그때 대학가요제도 세상 모르고 살았나요? 아니죠. 탈춤이죠. 아, 똑같은 그땐 곡은 탈춤이었구나. 네, 탈춤. 맞다. 네. 탈춤. 네. 활주로의 탈춤. 네. 네, 네. 그래서 양쪽 가요제를 다 나간 팀이 아마 유일할 겁니다. 맞아요. 배철수의 활주로가. 네. 네. 그때 블랙 테츄라와 그 왕영은 씨의 팀 이름이 아마 진검다리였을 진검다리,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진검다리의 진검다리, 여름. 예. 그리고 블랙 테츄라의 구름과 나는 TBC에서 예. 정말 자주 들었어요. 예, 예. 특히 이제 반프로 황인용 씨가 네네. 하시던 바머리진 그대에게. 그 황인용 씨 다음에 제가 바머리진 그대에게 예, 예, 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배철수 씨의 세상 모르고 사는 노래는 전혀 안 나오죠. 전혀 안 나온 거죠. 정말 매일 들으면 구름가나만 나온다는 거. 아, 이런 이거 욕도 못 하겠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MBC 대학가요제에 나가게 된 거죠. 활주로는 탈춤을 갖고 나갔고 네. 블랙 테츄라는 나가지 네. 못했고. 그러나 어쨌든 그 송골매라는 그룹으로 이제 배철수 씨와 구창모 씨가 만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만났죠. 그건 몇 년도예요, 그러면? 78년도 저희 활동을 마치고 이제 대학 그 동아리니까 후배들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블랙 일기, 2기 그래서 후배들한테 그렇죠. 물려주고. 제가 2기였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배철수 씨가 아마 10몇 기 정도 됐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배철수 씨도 물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둘 다 이제 팀을 물려주고 배철수 씨하고 이제 의기투합한 건 뭐냐? 우리는 음악을 계속하자. 계속 대학생이지만 학생 졸업하더라도 음악을 추구를 하자. 그렇게 의기투합이 됐어요. 그래서 79년대 팀을 합치기로, 그러니까 합치는 게 아니고 조인을 하기로 이제 네. 둘이 합의를 봤는데 학생이다 보니까 멤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이제 거기서 이제 활동 같이 하던 그 학교 후배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멤버가 없다니까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좀 삼국지였었어요. 제가 팀을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 못 만들고 좀 그때 제가 좀 상처받은 일이 좀 있어가지고 나 음악 이따위로 식으로 하면 나 음악 못 하겠다고 때려치고 공부하겠다고 이제 다시 이제 공부의 길로 들어서 난 취직 시험 보고 회사 취직하겠다. 네. 그래가지고 간 것이 마치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설악산 절에 들어갔습니다. 암자로. 그렇죠. 망월살의 남자인데 오색약수터예요. 그 당시 한계령 막 그 저기 토목공사 할 때 한계령 길 만드느라고. 거기 취직 공부하러. 그렇죠. 취직 공부. 고시 공부가 아닌 취직. 근데 그 또 절에다는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리고 음악은 안 하겠다. 그렇죠. 안 하겠다고 이제 떠났죠. 떠나고 저 있는데 한 달 반인가 2달 다 돼가지고 우리 기타 치던 김정선 씨가 네. 찾아왔어요. 거기 와서 소식을 듣고 너 음악 왜 안 오고 여기 왔어? 그랬더니 아유 자기도 골치 아파서 너가 여기 있다는 소식 듣고 나 찾으러 왔대요. 그러다가 조금 한 일주일 있다가 배철수 씨가 또 온 거예요. 여기 있다는 소식 듣고 왔다고. 무슨 공부는 얼어 죽을 공부야 그러면서 내려가자고. 왜 음악 하자고.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배철수 씨가 왜 왔냐면은 팀을 송골매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떠난 사이에. 네네. 그러니까 학교 항공대학교 후배들과 그다음에 고등학교 동창인 이봉환 씨요. 건반 키보드 하던 네, 이봉환 씨. 네. 4인조로 송골매를 먼저 만졌습니다. 산꼭대기 올라가라는 타이틀곡으로. 근데 거기서도 이제 문제가 군대 문제가 또 대두가 그렇죠. 기타 치는 친구가 군대를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땐 참 걸리는 게 많았어. 그러니까 또 활동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 와중에 노사연 씨를 통해서 내가 설악산에 김정선 씨하고 같이 있댄다 그러는 정보를 입수했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때는 우리 세대는 다 알지만 시외버스가 어디 있었어요? 마장동 아니에요. 와, 그때 마장동 가서 설악산 가려면 그러면 오래 걸리죠. 5시간의 기본이 비포장도로 막 털털 떨어면서 근데 우선은 제가 생각한 게, 이 음악하자고 나를 찾으러 그 먼 길을 여기까지 왔다는 게 일단 가상어잖아요. 그렇죠. 마음도 짠하고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설악산에서 이제 송골매가 탄생이 된 거죠. 다시 제 2기에. 그 김정선 씨하고는 원래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고등학교 동창. 네. 그러셨구나. 이봉환 씨하고 배철수 씨하고 경희고등학교 동창. 네. 저하고 김정선 씨가 배재 또 동창입니다. 고등학교 동창.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 뒤로도 사연 많아요.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키보드, 예. 기타, 보컬은 있지만 이제 그 드럼도 있어야 되잖아요. 드럼은 배철수.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보통 저 대중들이 우리 팬들이 알고 있는 게 6인조 송골매를 다 기억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6인조 전에 아픔이 좀 있었습니다.
아, 4인조로 이제 그렇게 설악산에서 이제 만나서 시작이 됐어요. 배철수 네. 드럼, 어. 내가 베이스 기타, 그다음에 김정선 기타, 이봉환 씨가 키보드, 이렇게 4인조로 딱. 4인조로 처음 시작하셨구나. 그때는 4인조가 기본 세팅이니까. 그 뭐냐면 비틀즈가 4인조.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의 영향이 제일 크죠.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밴드의 이제 또 핸디캡이 뭐냐면 자금이 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악기 때문에. 그렇죠. 악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앰프도 있어야 그렇죠, 되고. 앰프도 있어야 되고. 연습실도 빌려야 그렇죠.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 선배 중에 디스코텍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희 이제 아는 사회 선배님 네, 네. 그분을 찾아갔죠. 그때만 해도 그렇게 아주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활주로 블랙테트는 어느 정도 젊은 그렇죠. 층한테 좀 알려졌을 때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팀을 만들었는데 합쳐서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그럼 우리 업소에 나와서 일해. 그래서 클럽 밴드가 된 거예요. 대신 돈 좀 미리 좀 주십시오. 우리 악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받아서 악기를 일단 다 장만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 클럽 이름이 뭐였어요? 라스베가스였습니다. 아, 이름은 멋있다. 멋있었습니다. 어디 신촌에 있는 거? 아니요, 관철동이라고 종로 3가 있었어요. 종로 3가 관철동에 라스베가스. 예. 네, 네. 거기서 일을 시작했는데 멋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젊은이도 굉장히 많았을 때예요. 그래서 막 하는데 한 열흘 만에 잘렸습니다. 거기서. 왜요? 음악 못한다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주로 뭘 추구를 했냐면 그렇죠, 락이거든요. 하드락. 그러니까 이 업소의 성격하고 안 맞는 거. 여기는 디스코를 해줘야 되는. 춤추기 좋은 음악 그렇지. 해야 되는데. 근데 가다가 뭐 슬로우로 바뀌고 뭐 막 이러니까 그 선배님은 정이 있어서 나오고 나를 굉장히 아껴주셔서 네. 그 자를 마음은 없었는데 이 선배님이 어디 출장을 가셨어요. 그 출장 간 사이에 동생이 부사장이셨는데 그 동생이 매니저를 시켜서 저희들을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돌아오셔가지고선 굉장히 화를 냈대요. 왜 잘랐냐고. 그냥 상징적으로 두면 되는데. 네.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잘려가지고 이제 아픔이 생겼잖아요. 이거 그렇죠. 큰일 났다. 이거 앞으로 계속 음악을 해야 되는데 실력을 인정을 못 받고 잘렸으니까 이거 대책을 강구하자. 그래서 대책을 강구한 게 멤버 보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멤버 보강을 해서 영입한 친구가 오승동 드럼. 그다음에 김상복 베이스 기타. 네. 그래서 6인조가 되고 배철수 씨와 저는 그냥 앞으로 나가서 노래만 하자. 보컬을 하고.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6인조가 된 거군요. 야, 재밌네요. 왜냐하면 이제 대개 송골매 히트곡 어쩌다 마주친 그대나 모두 다 사랑하리 때부터 텔레비전으로 보신 분들은 늘 6인조로 그렇죠. 봤기 때문에 그 전에 4인조 시절을 잘 모르시죠. 그렇죠. 거의 모르죠. 4인조 시절은. 베이스 기타를 연주를 했는데 정말 애착이 많았어요. 베이스 기타 치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걸 놓는데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놓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 김상복 씨가 그 등치도 크고 베이스에 참 잘 어울리셨어요. 잘 어울렸죠. 그렇게 해서 6인조가 돼서 이제 송골매 2집 그때 음반을 녹음을 하신 거죠. 그 2집에 이제 정말 최고의 히트곡인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들어가고 모두 다 사랑하리가 들어가고 그대는 나는 맞아요. 그 2집 만들 때 그렇게 성공할 거란 예상을 하셨어요? 못했죠. 그냥 우리는 젊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을 것 같아요. 앞뒤 생각을 안 합니다. 우선 우리가 꿈을 그렇게 가졌으니까 그냥 가자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가자. 그 다음에 여건이 그렇게밖에 안 돼 있으니까 그 당시 지구 레코드였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배철수 씨가 먼저 전속이 돼 있어서 이제 우린 그냥 거기에 쫓아간 거고 곡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한번 모이자. 근데 그때 쉴 때 제가 만들었던 곡이거든요. 어쩌다 마친 그대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78년도 해변가 이제 지나면서부터 이제 작곡에 눈이 뜨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곡을 이제 한 곡, 두 곡씩 이제 작품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이것이 뭐 히트곡을 생각하고 뭐 히트가 될 거라는 예상으로 한 게 그냥 습작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때는 정말 악보 그릴지도 모르고 악보 볼지도 몰랐어요. 기타 치면서 그냥. 기타 치면서 그냥 머릿속에 다 입력이 돼 있는 거죠. 뭐 녹음도 못했어요. 녹음기가 없어서. 그때 그 지구 레코드사라고는 하지만 그때 녹음실이라든가 뭐 연습실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죠. 없었죠. 우리를 또 도와주신 분이 그 CM송을 만드는 이정명 선배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충무로에 그 사무실 갖고 있었는데 사무실 한 방을 요만한 방 하나를 갖다가 저희들 위해서 내주셨어요. 연습실로. 연습실로. 그래가지고 이 육면체 아니에요. 여기를 그 일본 다다미 그걸로 전부 다 방음 할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방음을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그걸로 다 붙여가지고 이제 방음을 하고 이제 문에도 그 다다미 그걸 벽을 붙여서 이제 저거 그것도 없는 친구들은 그 계란 그렇죠. 계란 그것도 계란 가능한. 포장 같은 그거 붙이고 그러네. 그런데 이제 그 연습실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나는 게 한여름에 완전히 막혀버린 거 아니에요. 얼마나 완전 좋을까. 아주 사우나 정도가 아니라 푹푹 쪄. 그 연습 한번 하고 나오면 온 몸이 졌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연습을 했어요. 에. 그렇게 연습해가지고 그 어쩌다 맞춘 그대가 탄생했는데 어쩌다 맞춘 그대는 무슨 멜로디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은 밴드의 장점입니다. 6명이서 모여서 편곡을 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하자, 편곡이 이렇게 좋았어. 하자. 예. 편곡이 굉장히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주의 기타도 그렇죠, 그렇고 기타 리프하고. 중간에 예. 또 그 둔따 두따 땅 하는 거. 돌아가신 저기 오승동 씨 드럼 치는 오승동 씨가 아이디어를 내고. 예. 그러니까 정말 그 6명이 다 편곡하면서 여기는 이렇게 가자, 여기는 이렇게 그렇죠, 가자, 그렇죠. 여긴 드럼이 치고 가자, 여긴 뭐 기타 솔로로 가자, 이런 아이디어들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네네네. 곡이 예.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된 거죠. 그 2집을 녹음하고 첫 방송을 언제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첫 방송이 011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011은 프로가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인데 송골매가 이상하게 MBC랑 좀 가까웠어요. MBC랑 가까웠어요. 그 젊은 행진에 와서 하시지 왜 왜 그랬냐면요. 이상하게 MBC에 가면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진 이유는 뭐냐면 각 그 PD 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푸근하게 대해줘요. 맞아요. 지금 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그 당시는 방송국이 갑이고 연예인이 을이었었거든요. 을이죠. 지금은 바뀌었지만은. 네. 그러니까 갑이신 그 방송국께서 푸근하게 대해주는. 그러니까 거기는 들어가도 마음 그렇게 뭐라고 그러나 보대낀다고 그러나 그런 게 없었어요. KBS는 좀 공영방송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랬는지 들어가면 이렇게 분위기가 썰렁해.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앞에 청원경찰부터 있고 네, 출입증 안 달면 못 들어가고요. KBS는 거기다가 아니 뭐 출입증은 다 있었어요. MBC도 출입증은 있었는데. 또 뭐 장발단속 그렇죠. 이런 것도 유난히 KBS이기 예. 때문에 더 심하고 하니까 그다음에 반겨주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MBC는 민간 방송이니까 예. 그래도 좀 편안했죠. KBS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친분, 그러니까 좀 뭐라 친근감. 친화적이나 네. 친근감이 좀 있어가지고 갖고 또 배철수가 MBC 가요제를 어쨌든 출신 맞아요. 아니에요. 대학가요제 그러니까 출신이고. MBC 그런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또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잘하시는 KBS에 있던 김대하 씨는 나중에 네, 알게 네, 됐지만 네. 그 김대하 씨하고 같은 동문이신 그렇죠. 송승환 씨도 동문이신 윤기백 씨가 있었죠. 네, 그 친구가 굉장히 좀 살갑게 대해줬죠. 딴 사람한테는 좀 별 그런 평을 못 듣는데 우리한테는 자우지간 굉장히 살갑게 맞아요. 아주 친근감 있게 대해줘가지고 친했고 그래 가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011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그렇죠. 어쩌다 마주친 그대를 부르셨어요. 예. 다 펑고 연습하고 그때는 그 일반 무대에서 먼저 연습을 다 했죠. 그랬죠. 그것도 굉장히 커서 일반 그 클럽에서 매일 밤 연주를 하니까 그것이 자체가 연습이 일도 되지. 일이지만은 연습이 되는 거였었죠. 그러고선 이제 011을 나갔는데 그게 음반이 나오기 전에 첫 방송을 한 거예요. 음반이 나오기 전에 첫 방송을 했고 첫 방송을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가장 파격적인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로서는 가수한테는 정말 파격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12주 연속 출연을 했습니다. 011. 그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어떤 소문까지 들어왔냐면은 저 PD가 뭐 먹은 거 아니냐. 먹기는 우리가 매일 얻어 먹었어요. PD한테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방송을 안 되는 사람은 이제 그런 류의 얘기도 오해를 좀 샀던 적도 있는데 그분이 의지를 갖고 어쨌든 김명수 감독님이었는데 네. 의지를 갖고 12주 연속 그것이 아주 공전의 히트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발표할 노래는 거기서 다 했고 그다음에 팝송을 했었고 거기다 이제
우리 다음에 우리가 엔딩 쪽에 이제 봤던데 우리 다음에 꼭 서세원 씨가 붙어요. 돌아가신 얼마 전에 운명하셨지만 네. 서세원 씨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타가 됐죠. 네.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 때문에 정말 네. 송골매한테는 굉장히 많은 그 MBC랑 굉장히 송골매가 가까웠던 게 그 네. 이후에 그 10대 가요제, 10대 예, 가수상 같은 것도 네네. KBS에서는 못 받아도 꼭 MBC에서는 10대 가수를 꾸준히 받으셨거든요. 그 10대 가수도 처음에는 처음에 이제 KBS 또 후보가 올라갔어요. 네. 저희가 올라갔는데 산울림이 첫 번째 받았죠. 저희가 받기 전에 그랬구나. 산울림 받고 그 다음서부터 우리가 연속해서 네, 이제 네. 거기는 이제 그룹 사운드 부분이 따로 있었잖아요. 맞아요. 밴드 부분이 맞아요. KBS는 여기는 그냥 10대 가수고. 가수. 예. 네. 어쨌든 그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뭐 정말 선풍적인 그런 네네. 인기였고 그 앨범도 그 당시에 좀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까? 배철수 씨 후배가 또 직을 했거든요. 취직을 해가지고 근무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들었는데 네. 공식적으로는 100만 장이 넘었어요. 근데 비공식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비품이라고 그래가지고 200만 장이 넘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어마어마했죠. 예. 그 LP가 200만 장이면 송골매 2집은 정말 밴드 음악사상 그렇게 예. 판이 많이 팔린 그런 앨범이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공전의 히트를 쳤다고 저희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웅11에서 인기가 있으시면서 이제 가끔 젊음의 행진도 출연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젊음의 행진에서도 네. 송골매 특집을 마련해서 네네네. 뭐 저도 사회 보고 네. 같이 출연도 하면서 그 송골매가 그렇게 인기가 있으면서 팀 안에서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배철수 문제가 씨가 있게 이제 팀 리더인데 여러 명이 모이면 항상 갈등이 생기게 그럼요, 돼 있습니다. 있죠. 문제가 있죠. 갈등이 생기는데 배철수 씨가 일단 리드를 잘했고 이제 네. 항상 철수 씨하고 저하고 이제 항상 상의를 하면서 팀을 유지했었거든요. 우선 우린 첫 번째 제일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는 금전적인 문제예요. 분배를 똑같이 했습니다. 6분의 1. 그렇죠. 네, 네. 거기서 뭐 누구는 ጭ게주고 그러면 그게 또 분란의 소지가 되겠다. 아예 그걸 잠재워 버렸어요. 똑같이 6분의 1. 예. 그렇게 해서 나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저 팀이 유지되는데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그 방송 출연료도 예. 밴드라고 해서 6배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죠. 제 거의 기억으로는 한 1.5배? 그 정도에. 예, 그러니까 저희가 받았던 게 한 해 방송 출연료가 한 10여만 원 됐던 것 같아요. 12만 원, 그 15만 원 정도밖에 안 될 정도. 거예요. 제 기억에. 네. 그러니까 뭐 일반 가수들이 100만 원 받는다면 밴드 한 150만 원. 그렇죠, 주는데 맞아요. 그걸 6분의 1로 나눠야 되니까 그게 참 그렇게 큰 수입이 안 되니까 그렇게 히트를 했어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지금같이 그렇게 요즘 가수들처럼 돈방석에 앉는 일은 그런 건 없었던 없죠. 거죠. 돈방석은 없었죠. 단 우리가 이제 그나마 그 와중에서도 저희가 주 수입원이 어디냐면 클럽이에요. 클럽이죠. 그때는 가수 누구든지 밴드뿐만 아니라 가수들도 그렇죠. 주 수입원이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 음원 수입서부터 네. 각종 뭐 한번 히트하면 뭐 CF서부터 뭐 많죠. 많잖아요. 그 저기 인컴 그 소스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바뀐 게 뭐냐면 저희가 처음 출연료를 클럽 출연료를 45만 원 받았어요. 6명이서. 6명이서 45만 원인데 그 히트곡 나고 나니까 300만 원으로 6배가 이상이 뛰더라고요. 거군요. 예. 그래서 300만 원 받고 그다음에 기억에 점점 올라가요. 6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1500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밴드한테 1500만 원을 준다는 거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밴드 출연. 그때 80년대 A급이 초인데. 300만 원이었었습니다. 맞아요. 300만 원 정도여서 그 수입이 이제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조금 옛날보다는 윤택해졌죠. 윤택해진 그 증거가 자가용도를 다 한 대씩 차들 한 샀다는 대씩 샀죠. 사봐야 그때 그 포니. 포니 포니 투 소나타 뭐 이런 차들. 소나타는 좀 나중에 스텔라. 맞아 스텔라. 소나타 전에 스텔라죠. 스텔라였죠. 그래도 방송 출연할 때는 용달차에다 아끼 싣고 그렇죠. 똑같았고. 용달차의 경우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잖아요. 그럼요. 예. 배철수 씨 감전사고요. 감전사고. 그거. 감전사고 병원 간 게 용달차 타고 갔어요. 그렇죠. 용달차를 타고 왔는데 그 얘기하면 이제 김대하 씨를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네. 사실 김대하 씨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생방송이 있기 때문에
송승환 씨도 당황을 했고 저도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당황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예. 그때 클로징 멘트를 했어요. 예. 다 하고 이제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마지막 곡 송골매입니다. 그러고 분장실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꽈당 소리가 나면서 배철수 씨가 쓰러진 거죠. 예, 그렇죠. 생방송 도중에 배철수 씨에게 아마 기타 감전이 된 모양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생방송 도중에 배철수 씨에게 감전이 된 모양이로군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건 그때 말씀하신 김대화 씨가 그때는 PD가 아니라 AD였는데. 아니요. 나중에 나도 AD로 근무를 하면서 그 일이 난 줄 알았는데요. AD는 맞는데 젊음 행진 AD가 아니었었어요. 아, 그랬나요? 그래서 그걸 본인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 어떻게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배철수 씨가 살팔자예요. 천운입니다. 어. 그게 만약에 이 양쪽이 이제 합선이 돼가지고 심장을 관통했잖아요. 그쵸, 한쪽엔 그쵸. 기타 잡고 있고 한쪽은 마이크 잡고 마이크 있는데 잡고. 딱 붙어버렸잖아요. 어. 그런데 이게 떨어지지 않았으면은 거의 사망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김대하 씨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얼마 전에도 그 감전에 대한 그 감이 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건 감전 딱 느끼자마자 그냥 뛰어들어가서 그냥 발로 마이크 탄 손을 갖다 걷어 차버린 거예요. 차버렸죠. 그래가지고 이게 떨어지는 바람에 배철수 씨가 살아날 수 있었고 또 천운은 뭐가 천운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말도 꼬이네. 김대하 씨가 젊은 행진 AD가 아니고 다른 프로 AD였었는데 네. 어디 가서 저녁을 먹고 송골매 녹화하고 송승환 씨 또 후배고 그러니까 네. 그래 한번 뭐나 잘하나 구경이나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랬었구나. 만약에 그때 김대하 씨가 무대 위로 뛰어올랐기 때문에 그 당시 김대하 씨가 AD였구나라고 윤인섭 씨예요. AD가 윤인섭 씨가 그렇구나. AD였었습니다. 조의진 씨가 연출이었고. 그렇죠. 맞아요. 야, 그래가지고선 그 얘기를 하니까 김대하 씨가 그런 거야. 이 생명의 은인한테 나를 갖다 이런 식으로 대접하면 정말 생명의 은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배철수 씨는 또 그걸 피해 나가려고 나보고 넌 뭐했어 이거야. 참, 그건 할 말이 없죠. 난 그냥 당황해가지고 벙쪄가 생방송에 그런 쓰러지는 사고가 있으니까 그럼요. 감전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어요 또. 그리고 또 그걸 어떻게 해줄지 뭐 그렇죠. 상식도 없고. 대죠. 네. 근데 김대하 씨가 바로 몇 주 전인가 그 비슷한 사건이 한 번 있었대요. 사고는 안 났는데 네. 그 지리릭 가가지고 가수 누구 김영룡 씨인가 누가 감전 비슷하게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보고를 받았대요. 사고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는데 그 생각이 딱 나가지고 이건 감전이구나 그러죠. 이건 쓰러지냐 크잖아요. 그러니까 대담하게 뛰어들어간 거죠.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프로그램이 송골매 특집이었고 예, 그래서 예. 구창모 씨도 그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예. 했고 계속 노래를 했는데 다른 구창모 씨는 멀쩡했잖아요. 아니죠. 저는 그게 저희가 엔딩이었었어요. 네. 엔딩 부분에 배철수 씨가 그대는 나는을 먼저 하고 내가 그 다음 노래를 이제 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던 거야. 아, 그랬었구나. 예, 대기하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연습할 동안은 아무 이상이 없었죠. 문제가 없었죠. 예. 그래서 나는 생각에 그때 구창모 씨는 기타를 잡고 있었고 아니. 배철수 씨는 구창모 씨는 기타를 안 잡고 있어서 괜찮았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게 이제 접지라고 그러죠. 어스 시켜야 되는데 이 접지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기타하고 마이크하고 그냥 쇼트가 돼버린 거죠. 그랬구나. 근데 사실은 그게 참... 기술진의 문제였었는데 피박은 우리가 다 썼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뭐 지금 와서 참 얘기지만 낙원상가에서 앰프 잘못 가져왔다고 그러고 마이크 잘못 갖고 왔다고 그러고 갑이니까. 그리고 일단 살았으니까. 그렇죠. 배철수 살았으니까. 씨가. 네. 그래서 내가 가끔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배철수 씨가 감전되면서 네. 그 몸속에 나쁜 균을 다 죽여버리는 바람에 저분 오래 살 거라. 맞아요. 그 얘기, 정말 잘하셨어요. 그게 맞네요. 그게 있을 수 있네요. 나쁜 건 다 쫓아냈네. 어쨌든 그런 배철수 감전 사고에 바로 그 무대에 우리 둘이 바로 그 옆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정말 생방송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 네. 방송사상 아직도 없는 일이죠. 그렇죠. 전무후무예요. 맞아요. 정말 말 그대로. 그러나 어쨌든 배철수 씨가 살았다는 게 정말 이게 그게 아주 대단한 정말, 기적이죠. 네. 정말 기적입니다. 그건. 그랬군요. 네, 정말 그때 병원을 용달차를 그렇죠. 타고 그러니까 구창모 씨가 같이 갔던 걸로 기억해요. 긴급으로 앰뷸런스는 있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거 앰뷸런스 연락할 때도 없었고 어떻게 할 그렇죠. 줄을 모르니까
우리 악기 싣고 온 용달차. 그게 제일 빠른 거죠. 네, 그 아저씨가 또 우리하고 아주 친분이 그렇죠. 두텁거든요. 그러니까 아저씨 준비해 차다 가가지고선 그때 최충훈 국장님입니다. 국장님이 쫓아오시고 네. 같이 배철수 엎어들고선 용달차 뒷칸에 탔죠. 저하고 국장님하고 배철수 세 있어. 빨리 가요! 그러면서 용달차 타고 그 영등포에 영등포 있는 성심병원, 한강 가서. 성심병원. 그 병원에서 가서도 배철수 씨가 금방 깨났습니까? 아니 깨서 갔어요. 그러니까 기절은 안 했어요. 아, 그랬구나. 이 지직할 때만 저거 됐었지. 이거 떨어지고 나서는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상처를 보는데 여기 다 터져 나가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경하면서 이게 터져 나간 거예요 핏줄이. 병원에 갔더니 뭐라 그래요? 그 강심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심장을 관통하면 대부분 사망이래요. 쇼크사. 이게 이쪽에서 갈 데가 이쪽으로 나가서 그렇죠. 갈 데가 심장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심장을 관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오셨다는 게 대단하다고 강심장이시라고 오래 사실 거라고. 그 세균이 다 빠져나갔네. 어쨌든 배철수 씨 그 감전사고 이 정말 송골매 전성기에 있었던 그렇죠. 참 큰 사건이기도 큰 했죠. 사건이죠. 네, 네. 그 송골매와 함께 제가 했던 일이 같이 영화를 찍은 일이었어요. 잊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도. 그때 김웅천 감독이 소위 젊은이들의 영화를 많이 그렇죠. 찍으셨는데 어느 날 저한테 뮤지컬 영화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서 대본을 주시면서 그 송골매와 함께 스토리가 그 제가 작곡을 하고 그룹 사운드가 대학가요제에 나가서 상 타고 뭐 중간에 원미경 씨하고 러브 스토리도 좀 있고 뭐 그런 거였는데 그 촬영 현장에서 그때 다들 바쁠 때잖아요. 송골매도 바쁘고 저도 바쁠 때인데 그래도 촬영 현장에서 늘 웃고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젊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거의 밤 촬영을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낮에는 서로 시간들이 안 그렇죠. 나니까. 밤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 밤새면서. 참 재밌었어요. 그때 기억나는 게 우리가 이제 연기를 안 해봤잖아요. 연기 그랬죠. 수업을 했다는 게 뭐냐면은 그 씬이 아마 원미경 씨하고 나하고 뭐 대화를 나누나 그러면 이렇게 마주보고. 맞아요. 지금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친하면 이렇게 눈동자 보고 얘기하잖아요. 송승환 씨 보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마주 못 보겠는 거야. 계속 하다 보고 얘기를 했는데 엔지 그래서 똑바로 쳐다봐. 또 얘기하다 엔지 그러면 또 그 원미경 씨가 답답했는 모양이야. 저 구창모 씨 저기 제 눈을 보지 마시고요. 콧잔등이나 요 이마를 보세요. 그럼 저기서 똑같이 눈 보는 거고요.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그 참 여배우 눈 보기가 너무 민망했던 민망하죠. 거죠. 이렇게 똑바로 뭐하는 마음이 여리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가 또 있었군요. 네. 아주 그때는 그래서 어디 가서 그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제 자랑 삼아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 영화협회 회원이야. 이러면서. 근데 그 영화 이후에도 또 몇 편 더 하셨어요. 김웅천 감독 거고, 대학날개라는 영화도 대학날개도 하셨고. 있었고. 또 대학 들깨라는 것도 대학 들깨도 있었고. 그다음에 모두 다 사랑하리. 모두 다 사랑하리도 있었고. 대학 들깨는 뭡니까? 난 대학 그 영화 배철수가 모델이에요. 대학 들깨.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그 배철수 씨가 저보다 한 편 더 했다니까요. 두 편. 네. 그 참 재밌었던 일들이 뭐 하도 많아서. 많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3집이 히트하면 2집이 히트하고 이제 3집 녹음을 들어가셨잖아요. 3집에서도 또 히트곡이 나왔죠. 처음 본 순간. 맞아요. 그 노래도 또 굉장히 히트를 했고. 그때 송골매의 그 전성 시대에 이제 소위 그때는 콘서트라는 말은 없었고 리사이틀이라는 걸 했잖아요. 특히 또 지방에 가서 많이 하고. 그때 지방의 그 여고생 팬들의 그 열화 같은 성화가 대단했죠. 대단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라고 그러죠? 좀 순수하고 순진했다고 그러는 학생들이요. 그러니까 지방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대전, 전주 이런 데 가면은 학생들이 사인 받으러 잘 못 와요.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이렇게 쭈삐쭈삐 이렇게 가지고 그러고 그래 일로 와 사인해주게. 근데 예를 들어서 부산. 좀 세죠. 아주 머리카락을 뜯겨요. 달려 어디 뭐 여고 해서 그때는 파격적이었어요. 그것도 숙명여고인데요. 거기서 그 학생들 축제를 하는데 우리를 초청을 했어요. 와,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갔는데
한 거의 3시간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끝났는데도 못 학생들 나오고 때문에 학생들 못 같이 나오고. 못 나오고 그 갇혀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옷 단추 뜯기고 옷 뺏기고 맞아요. 머리카락 뜯기고 뭔가 그렇죠. 간직할 걸 가져가려고. 이봉환 씨 목걸이 없어지고 근데 다 좋은데 다 이해했는데 머리카락을 왜 뜯냐고 저도 지방에 연극 공연 가서 머리 많이 뜯겼습니다. 그 물어봐서 이거 왜 뜯는 그러면은 간직해야죠. 근데 머리카락 아직도 간직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때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때 여학생들이 이제 뭐 단추 뜯고 이러다 보면은 네. 뭔가 간직할 걸 가지고 그렇죠. 싶은데 네. 더 이상 뭐 뜯을 게 없으면 이제 머리라도 뜯을 그래도 제가 그때 자켓이 잠바가 점퍼 스타일이 하나 있었는데 색깔도 안 잊어먹어요. 주황 색깔이었어요. 네. 그게 얼룩 간 지 없어진 거예요. 제가 입고 갔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누구를 통해서 그쪽 학생인가 뭐 이렇게 가지고 했더니 간직하고 있다고 저 보내주겠다고 주세요. 그걸 받았습니다. 대로. 야, 그 여학생 그거 내놓기 싫었을 텐데.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그 멤버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작년에 이제 다시 한번 송골매들이 뭉쳐서 공연을 하셨잖아요. 네, 음악을 이제 거의 다 떠났기 때문에 저도 물론 떠나 있었지만은 그래도 간간히 저는 방송이나 네. 뭐 이런 걸 했었었고 또 배철수 씨가 저한테 꿈을 잃지 않게 항상 심어줬어요. 배철수 씨하고 뭐 자주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번은 만나니까. 지난번에 그럼 다시 모여서 공연하실 때는 옛날 멤버들은 다른 분들은 못 오셨나요? 그렇죠. 네. 저희 2기 멤버들은 없었죠. 2기 멤버들 없고 3기 멤버가 있었었고요. 이태현 씨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2기 멤버로서 이제 배철수 씨네 뭐 쭉 처음부터 팀을 창단해서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송골매 4기로 공연을 한 거죠. 네. 네. 그 옛날 멤버 중에 다들 정말 개성들이 강하셨는데 네, 네. 어떻게 지내시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김정선 씨. 소식은 다 모르겠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 드럼치는 오승동 씨가 일찍 타계로 오셨고 네. 그다음에 김상국 씨는 지금 미국에 있다고 그러고 미국 가셨구나. 그다음에 김정선 씨는 지금 강원도 평창 쪽에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음악 활동은 안 하시고. 네. 네. 그다음에 이범환 씨도 음악 활동은 안 하시고 뭐 그냥 가정 일에 네, 아주 충실하게 네, 계시다고 네. 그렇게만 얘기 들었어요. 그때 뭐 이봉환 씨도 꽃미남이었잖아요. 그럼요, 예. 꽃미남이셨고 김정선 씨도 굉장히 그 수줍은 아, 남학생 같은 젠틀맨 스타일이죠. 뭐. 다들 개성 예. 있던 분들이었어요. 네. 그 3집이 나오고 이제 어느 정도 송골매가 이제 뭐랄까 자리를 잡았다고 할까요? 탄탄하게 네.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아마 구창모 씨는 그때부터 좀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전에 그룹 사운드도 보면 뭐 윤양기 선배, 네. 뭐 최원 선배, 네. 조경수 선배 다들 그룹 하다가 이제 솔로 네, 데뷔를 네. 하셨잖아요. 네. 또 그런 유혹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단 많았었죠. 말이죠. 예. 굉장히 많았었고 뭐 이 자리에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그 송골매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랑받고 그러기 이전서부터 저는 송골매를 나가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언젠가는. 음.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제 개인만이 이제 간직하고 있는 건데 유혹이 중간에 자전 어쩌다 마침 그대 히트하면서부터 유혹이 있었어요. 82, 솔로 데뷔야. 2년 초서부터 막 적었는데 그때는 뭐 송골매 우리 멤버들이 더 좋았고 그 음악 활동이 밴드가 좋았으니까 쭉 가다가 84년도에 어느 기자가 먼저 기사를 썼더라고. 송골매 탈퇴해서 솔로로 나간다. 그랬더니 그거는 아마 나를 스카우트 하려고 그러는 회사에서 기획사에서 슬쩍 흘려버린 거예요. 기사를 먼저 띄웠구나. 내가 결정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그냥 어차피 마음을 먹었었던 거고 배철수 씨하고도 상의를 좀 했었어요. 네. 솔로 나가면서 배철수 씨는 물론 반대했죠. 반대하고 그 다음에 배철수 씨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솔로 나오고 나서 나는 외관상으로 볼 때 다 잘 되고 히트곡도 내면서 그렇죠. 송골매는 조금 약간 침체되고 이제 그랬던 양상인데 그 기간에 왜 서운하지 않았겠어요? 그 심정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죠. 그래서 배철수 씨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친분 관계가 계속 유지됐다는 게 저희들도 굉장히 그것도 네. 두 분의 대단한 네. 우정이죠. 그 솔로를 하고 싶다라는 거는 음악적인 욕심이셨습니까? 아니면 그렇죠.
또 대외적으로 제가 대답은 그렇게 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음악적인 욕심 때문에,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솔로로 나가셨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네. 음악도 더 좋은 음악 해보고 싶고.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음악적인 면에서는 실패입니다. 겉의 외모상으로 무조건 히트곡도 많고 다 좋아요. 다 좋게 적어냈지만 내 내면에 있는 거예요. 내 내면에 실패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창모는 색깔이 많이 드러나지 않는다. 송골매 때는 내 색깔이 있었는데 그렇죠. 솔로 하면서는 전부 남의 곡을 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색깔이 좀 없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솔로로 뭐 희나리가 히트하고 예. 또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도 히트하고 정말 예. 그것도 뭐 그 제 기억으로 그 당시 가요 탑10이라는 예, 소위 기로에 한 5주 연속 예, 1위 할 정도로 예. 히트는 하셨지만 예. 그 노래가 송골매 때는 그래도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들을 그렇죠, 부르셨는데 그렇죠. 그 예. 노래는 그 다음 솔로의 노래들은 듣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렇죠. 노래 예, 그런 거죠. 예. 사실 뭐 지 공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지가 하고 싶은 공연이 예, 있고 그렇죠. 표가 많이 팔릴 공연이 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노래보다는 팬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들을 네. 계속 부르신 게 조금 이제 마음적으로는 네네. 안 차시는 거죠. 예. 네, 네. 그 확연하게 또 겉으로 드러난 거는 매일 6명이서 같이 다니고 또 특히 배철수하고는 같이 먹고 저 365일 같이 먹고 그렇죠. 살았거든요. 근데 혼자 뚝 떨어져 나오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외롭죠. 진짜 외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방황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해가 가는 예. 게 저도 연극을 하면 여러 사람이 함께 예, 하잖아요. 그러다 언젠가 한번 모노드라마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와, 공연 끝나고 분장실에 혼자 있는데 그렇게 외로울 수가 그렇죠. 없는 거예요. 늘 같이 있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언제 가장 그게 절실하냐면은 주수입원이 클럽이니까 나이트 클럽 그렇죠. 같은 데니까 그 일이 보통 새벽에 끝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집에 들어가면 덜렁하니 나 혼자인데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차 타고 심지어 일 끝나고선 강릉까지 괜히 그냥 차 몰고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 트는 거 보고 네. 차에서 좀 자다가 다시 집에 오고 그러니까 밴드 할 때는 이제 끝나고도 그 6명이 어울리죠. 예. 뭐 술을 한잔 하든 해장국을 먹으러 가든 뭐 누구 집에 모여서 또 다른 음악 얘기를 하든 집에는 안 가요. 우리 집에 왔으면 그다음에 배철수 집에 가고 그렇죠. 늘 그런 같이 있었죠. 생활을 예. 해오다가 예. 끝나고 혼자다. 이거 정말 너무 쓸쓸하죠. 아무리 인기가 있고 돈이 그럼요. 들어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 그때 어쨌든 희나리가 예. 공전에 히트를 쳤고 그렇죠. 그 노래는 나중에 그 홍콩 영화 영웅본색에도 영웅본색에, 또 삽입이 배경으로, 되고 예. 그게 아마 누가 리메이크해서 불렀던 모양이죠. 홍콩에서. 거기 홍콩 그러니까 네. 캔토니까 광동말로 부른 거죠. 아, 그 노래가. 관동말로. 예, 예. 그래서 그 노래가 이제 중국에서도 히트를 하니까 그- 영웅본색 영화에 삽입이 예, 됐던 예, 그렇죠. 거고. 삽입됐고. 네, 네. 그것도 그거죠. 홍콩도 홍콩이지만 그 뒤에 베트남에서 그렇게 히트된 줄은 전 몰랐어요. 어느 날 그렇구나. 베트남 저 한인 그 행사가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기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내 원 가수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베트남에서는 히트했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거기는 허다할 때 디스코 버전까지 있었대요. 그때는 우리가 SNS가 없던 그렇죠. 시절이라 몰랐죠. 몰랐었죠. 어디서 다른 나라에서 내려가 히트한 것도 모르던 때죠.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런 뭐 좌우지간 행운이 있었던 거죠. 뭐 저 네, 가지고 네. 뭐. 그래서 솔로로 전향하시고 나서도 한 5집까지 내시지 않았나요? 5집까지 냈었죠. 5집까지 계속. 5집은 이제 제가 이제 기획사 소속이 돼 있다가 처음 독립을 해서 만든 앨범이 5집입니다. 구창모 5집. 네네. 이제 그때 이제 불행한 사건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죠. 시작합니다. 좋은 소식의 시작. 삼성생명. 이제 그때 이제 불행한 사건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죠. 그때가 한 1990년도입니다. 90년도. 네. 그러니까 제가 소련으로 가게 된 거기 이제 주저앉게 만든 동기부여가 됐었죠. 그때 사건이 뭐 여러분들도 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소위 얘기하는 PD 사건입니다. PD 촌지 사건. 뭐 그런 사건도 예, 있었고. 예. 그 사건 때문에 좀 내 일생일 때 가장 큰 상처였었어요. 예. 공식 석상에서 정말 오늘 처음 자세하게 얘기해 봅니다. 음. 유튜브라고 그러는 편안함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다 지나간 벌써 30년 전 얘기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90년도
5월 달입니다. 90년도 5월 달에 제가 5집 발표하고서 3월 달에 발표부터 가요탑10에서 이제 쭉 올라가고 앨범을 만드는 족족 이제 막 팔려나가기 시작해서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스타트를 하고 근데 5월 달에 PD 사건이 터진 거라 가지고 네. 가요계가 뭐 완전히 쑥대밭이 됐죠. 그랬죠. 그랬는데 타겟이 이제 제작자죠. 제작자들이 이제 PD한테 이제 뇌물을 줬다. 그렇죠. 이런 명분으로 이제 조사를 한 건데 결국은 흐지부지 다 끝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 뒤에도 몇 번 사건이 있었지만은 저는 회사에 있다가 수사관들이 저를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저희 제작자를 찾으러 왔는데 그 제작자가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나를 보더니 이제 알아보시고 가수 구창모지 그냥 대본 반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오래요. 참고인 조사를 좀 해야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참고인으로 불려간 게 아니고 끌려갔죠. 참고인 조사 끌려갔는데 그때가 오후 한 4시경 정도 됐어요. 그때 갔더니 너무너무 잘해주더라고요. 굉장히 잘해주세요. 우리 와이프가 팬이라고 그러고 뭐 식사들 뭘 하시고 계신다. 이거 먹을래 먹자고. 그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됐어요. 잠시 후에. 그러더니 뭐 물어보고 질문하고 물어보고 이제 대답하고 이제 막 그러는데 3시간 정도 됐나 그래가지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고 맞으면은 도장 찍고 도장 없으면 지장 찍고 수사 종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참고인 조사 종결이라고. 그래서 읽어봤는데 다 내가 대답한 거고 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노 했으면 예스로 돼 있고 아니요 그러면은 예로 돼 있고. 그래서 아무리 몰라도 이게 참고인 조사라는 게 증거로 이게 말 그대로 참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제가 대답한 거고 다른데요. 야, 어쩜 그렇게 바뀌어요, 사람이. 180도로 바뀌더라고. 그냥 육두문자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안면 딱 바꾸고 그렇게 팬이라고 그러시던 분이 갑자기 욕하고 네, 소리 지르고. 갑자기 욕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탁 그냥 소리 빼다가 그래서 그거 수정하는데요. 내가 그 다음날 아침 8시가 넘어서 나왔어요. 밤을 꼴딱 샜어요. 꼴딱 새면 과정에 새벽 1시쯤 누가 와서 내 뒤통수를 그냥 치더라고요. 그게 뭐 검사인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름 석자를. 그 뒤통수를 치면서 이 쓰레기 같은 새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게. 이걸 어떻게 돼? 이걸 들이받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갈등을 하고 있는 사이에 그 검찰이란 분위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아무 얘기도 못 했었죠. 그러다가 새벽 다 세우고 아침 동 트는 거 보고 나왔는데도 밤을 샜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참 안 오죠. 그래서 그날 그러니까 계속 밤을 이틀 밤을 새는 거예요. 새고서 술을 제가 사실 잘 못 마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선배 저희랑 같이 기획하던 김명권 씨라고 이제 돌아가셨죠. 네. 사랑과 평화에서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편곡자죠. 네. 그분하고 이제 회사를 같이 오고 있었거든요. 그분 형이 이제 와가지고 술이나 한 잔을 하자고 가서 술을 얼마나 마셨나 모르겠어요. 그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0일을 하루도 안 빼고 술만 마신 거예요. 음악도 하기도 싫고 그다음에 출연할 방송도 없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업소 클럽에도 나가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매니저 시켜가지고 당분 출연 안 한다고 저거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날 밤 겪은 그 충격이 굉장히 컸죠. 크셨군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그러니까 여태껏 나와서 그런 욕을 들어보질 못했는데 그런 욕을 들어보고 이제 노래 부르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안 들었는데 내가 이러려고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내가 음악을 했나 노래를 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노래 마이크하고는 완전히 떨어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을 가게 된 동기가 그 와중에 초대장이 왔어요. 그 당시는 소 연방이었었고 지금은 이제 각자 독립한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서 가요제 뮤직 페스티벌 한다고 좀 출연 요청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님하고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가보자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진짜 음악 페스티벌이더라고요. 유럽의 유명한 가수들도 초대가 돼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제 운명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카자흐스탄을 가신 걸 계기로 그냥 다녀오신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렇죠. 떠나버렸죠. 아니 그 사업을 할 생각은 요만큼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운명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이제 음악을 제가 이제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백수처럼 놀고만 있었어요. 네. 거의 음악을 안 하고 이제 간간히 뭐 클럽 나가서 할 수 없이 이제 돈은 받았으니까 이제 저걸 해야 되고 그 정도였었지 이제 음악을 안 할 텐데 그 가요제 가서 아는 선배를 만났어요. 가요제였는데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 날 이제 제가 한오백년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돼 있는데 한오백년 음악이 잔잔하게 아주 거룩하잖아요. 애잔하게 네. 전주 나오고 그러면 저 뒤에서 이제 의상도 한오백년에 맞춰서 도포를 입었습니다. 긴 두루마기 입고서 이제 천천히 걸어가는데 앞에서 누가 장모야 그러면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인 거예요. 노래 부르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튀어나오니까 얼마나 난 더 놀래요. 그래서 경비원한테 제재 당하더라고요. 네. 못 뛰어나오고 경비원이 제재하고. 그 끝나고선 저기 무대 뒤로 찾아오셨어. 네. 그분이 이제 많은 분들도 옛날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옛날에 고속도로에 털보국수라고 있었잖아요. 아, 유명했죠. 예, 유명해서 털보국수. 털보국수. 예. 민 회장님이세요. 민 회장님이 저랑 같은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그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반갑다고 너 여기 웬일이냐 막 한국 고서 온다고 그랬는데 네가 오는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나가지고선 그분이 이제 어떻게 지내냐 그래서 뭐 다 자초지종은 말씀 못 드려도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소리가 좀 걸걸해요. 야, 그러면 다 집어치고 일로 돌아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사업하라고 그래서. 아이,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헤어지고 왔어요. 왔다가, 그분이 연락이 와가지고선 그 공장, 네. TV 조립 공장을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하시는데, 거기 그 오프닝, 그 세레머니를 해야 된대요. 그 공장. 그러면서 차라리 그날 오프닝 세레머니를 공장에서 하고, 저녁 때 대통령하고 각 부처 장관하고 다 초대를 해서 네 디너쇼를 계획을 한 테니까 네가 좀 와달라. 그래서 그거면 좋죠. 그러고 이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다 무사히 이제 대통령 부부 모시고 장관들 모시고 이제 인사도 하고 이제 노래도 하고 공장 그 오픈식도 하고 오는 길에 현대 종합상사 상무님을 만나게 됩니다. 네. 상무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이제 앞뒤로 앉았었는데 옆에 자리가 비었으니까 갈 길도 뭐 10시간 걸리거든요. 같이 앉아서 얘기나 하고 갑시다. 그러고서 자리를 이렇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하다가 이제 사업 얘기도 하고 막 그랬더니 그렇냐고 사업할 거면 자기를 꼭 찾아오라는 거예요. 소개해 줄 분이 있다고. 도착하고선 한 3일 있다가 연락을 드렸어요. 그때도 뭐 안 할 때니까 이제 귀가 조금 쏠깃은 했어요.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갔더니 소개해 주신 분이 자동차 본부장님이셔. 종합상사에. 그 당시는 현대자동차 판권이 중국하고 동구권은 저기 현대 종합상사에 있었어요. 수출을 하더라도 딴 데는 자동차에서 직접 하는데 여기는 이제 종합상사에서 이제 판매를 하더라고요. 되게 수출을 종합상사에서 많이 하죠. 때니까. 근데 그래도 판권은 저기 자동차는 직접 다 수출을 하는데 여기만큼은 동구권과 소련과 중국은 종합상사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동차 본부장님을 소개시켜줬는데 왜 소개시켜줬냐면은 이분이 완전히 저 열팬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소개를 해주는데 테이프 하나를 그때는 막 녹음해 갖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차에다 꽂고 다니. 앞뒤 60분을 전부 희나리만 녹음해가지고. 와, 대단한 팬이시구나. 네,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꼭 소개해준다고 소개해준 게 그분이고 이분 때문에 제가 결국 이제 사업을 시작한 건데 뭐 사업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네. 없었는데 이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전 회사도 없는데 구사장이에요. 구사장 내가 오래는데 그러면서 전 세계 현대자동차가 다 굴러다니는데 그 스탄 그러니까 회교 5개국이요. 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이렇게 5나라만 현대자동차가 못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내가 카자흐스탄에 있다 그러니까 한번 팔아보라고. 자기가 다 교육시키면서 가르쳐준다고. 그러니까 자동차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자동차 딜러를 하려면 자본이 좀 있어야 돼요. 자동차가 단가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대 갖고 뭐 사고 팔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러지 말고 처음에 오파상을 해라. 거강꾼이 해라. 그쪽에서 바이어를 잡아가지고 바이어한테 돈 받아서 이쪽에다 지불하고 차 가져가고. 그렇지. 차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내가 생각해도 정말 웃기는 거예요. 카탈로그 있죠? 네. 카탈로그 사진, 자동차 사진만 갖고 차를 팔러 다니는 거예요. 아. 사진만 가지고 자동차 사실래 그러면 자동차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사진도 자동차 사진. 이 자동차인데 이거 죽여 이러면서 팔러 다녔어요. 그것도 통역이 있으니까 통역한테 시키면서 내가 통역한테 미리 시켰죠. 내가 말이 좀 부족하면 네가 좀 네, 보태서 좀 네. 해라 그러면서 그래서 시작했는데 자동차 첫 실적을 노래 때문에 또 참 그것도 참 운명인 것 같아요. 첫 실적을 34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34대를 팔았어요. 예. 네. 은행장이었었는데 카자흐스탄에. 네, 카자흐스탄에 조그만 은행이 있는데 젊은 친구예요. 이 친구가 살듯 사인을 안 하는 거예요. 살듯 이제 계약서도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말은 이제 그 자동차 그 적어하는 게 필요한 거는 다 커뮤니케이션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모스크바 출장을 간대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때 한국을 한번 들어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아예 가는 김에 이 친구하고 같이 가자 그러서 그럼 나도 저 모스크바 들려서 한국 갈 테니까 그럼 같이 가자. 근데 숙소 좋은 데 가르쳐 줄게. 한국인이 운영하는 선상 호텔이 있어서 배로. 배에서 저기 호텔하고 식당하고 그래서 내가 초대를 할 테니까 그걸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바이어니까 좀 숙식비도 내가 제공해 주면서 좀 어떻게 차를 팔아보려고. 그렇죠. 차를 팔아보려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묵으면서 식당에서 식사하고 이제 이 얘기 저기 하면서 가수를 했던 얘기를 그때 처음 한 거예요. 야, 내가 왕년에 대한민국에서 정말 잘 나가는 가수였다니까. 에이, 안 믿는 거야. 무슨 네가 여고 가수인데 왜 여기 와 있어 이거예요. 그래 근데 그 위에 노래방이 마침 생겼습니다. 그래 그럼 가서 내가 한번 내 노래 한번 들어봐라. 그래가지고 2층에 올라가서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노래를 부르면서 그 2층 짧은 순간에 올라가는데 희나리 100번 부르면 얘가 뭘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노래 비틀즈의 예스터데이를 선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수 치고 앵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앵콜을 하는데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팝송 아는 걸 자신 있는 거라서 마이웨이를 했어요. 어떤 기립박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니네 노래를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 한오백년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한오백년이 반응이 좋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건 우리나라 멜로가 아주 고유의 멜로디니까. 그랬더니 탁 지더니 내 앞으로 걸어 나오더라고요. 노래 부른다거든. 계약서 갖고. 와. 내 방에 있잖아요. 서류 가방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인을 했습니다. 야. 그래가지고 34대. 노래 3곡 부르고 34대 그렇죠. 처음으로 파신 거네. 카자흐스탄에. 야, 그래서 노래가 이런 데서도 역할을 하는구나. 야, 그렇게 뜻하지 않게 네. 사실 그 예전에 보면 잘 나가는 대기업의 네. 뭐 재벌의 네. 2세 이런 사람들이 검찰 조사받고 와서 네네네. 자살하고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게 아마 검찰에 가서 생전 받아보지 못한 네. 어떤 모욕감, 수모 이런 걸 네. 견디지 못해서 네. 이제 목숨을 끊은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상상을 해봤었는데 구창모 그때는 씨는 그랬어요. 그거가 이해가 되시겠네요. 이해되죠. 네. 저는 저 사건에 저도 소식을 접했을 때 그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유를 그렇게 저도 연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틀 밤을 안 잘 정도로 이 분이 안 풀려가지고 더군다나 참고인 조사 받은 거 예,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저 기소가 된 것도 그렇죠. 아니고 참고인 조사 받고 나서도 그렇게 충격이 컸고 가수 생활을 그만둘 정도까지 생각을 했고 그 시기에 마침 카자흐스탄의 국제음악제에 참가했다가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면서 사업의 길로 가시고 그렇죠. 아예 음악을 끊어버리신 그런 계기가 된 거네요. 예. 와, 인생이 그렇게 바뀌네요. 저는 사실 아까 2시간 정도 녹화하신다고 그랬는데 한 3박 4일 걸립니다. 제 얘기 다 하려면. 그래서 그건 다 얘기를 해서 저는 그래서 굴곡이 참 심해요. 그러니까 가수할 때는 참 평탄하게 간 거예요. 그거 옛날에 뭐 한 마음고생, 그건 고생도 아니에요. 평탄하게 연예회 활동을 했었고 사업을 하면서 정말 올라갈 때는 정말 하늘이 어딘지 끝이 어딘지 모르게 올라가다가 또 떨어질 때는 또 끝이 어딘지도 모르게 떨어지기를 한 2번 했어요. 사업에서 오히려 이 굴곡이 심하셨군요. 굉장히 심했죠. 그 다음에 검찰 이제 그때 끌려간 게 처음이거든요. 가수 저기 오니까
참고인 조사로 그렇죠. 사업을 하니까요. 네. 소송 당사자로 가게 되더라고요. 고소인도 됐다가 피고소인도 됐다가 정말 세상살이가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사는 편인데 세상 공부는 사업을 하면서 다 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산전수전 공중전 육박전까지 다 해봤습니다. 네. 정말 이 시간에 그 얘기를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주로 하신 사업이 자동차 사업, 또 어떤 사업? 자동차 하셨어요? 사업. 한 가지 꼭 설명드릴 거는 저는 제가 사업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계획해서 내가 자동차 딜러가 되겠다. 사업이 전부 아이템들이 다 그래요. 처음에는 자동차 사업에서 돈을 좀 많이 벌었죠. 그렇게 하다 이제 뭐 다른 거에서 좀 망가지기도 했는데 두 번째 정식으로 사업한 게 건설업입니다. 그 옛날에 뭐 카자흐스탄에 키르기스탄입니다. 그거. 키르기스탄 그 아파트 아파트 짓는다는 졌습니다. 얘기를 예, 들은 예, 기억이 예. 나거든요. 예. 아파트를 졌는데 그것도 우연히 그 옆에 나라,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나라 형성이 막 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장관이나 대통령 만나기가 굉장히 좀 수월했어요. 지금은 힘들지만은 네. 수월했었고, 그 당시 옆에 키르기스탄 국무장관이 내 사업하는 걸 보고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국무장관께서 그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소련이 그 연방이 붕괴가 되면서 옛날에는 중앙정부에서 다 자금이니 재정을 확보해가지고 그 주택도 다 배급을 해줬잖아요. 그게 다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장관이 하는 얘기가 84년서부터인가 주택 배급을 못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오래, 그러니까 그 빈민들도 있겠지, 대부분 그렇겠지만은 그 집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집을 좀 져줄 수 있겠느냐, 땅을 줄 테니까. 그래서 그때는 뭐 건설업을 제가 전혀 모를 때고 시행업을 국내에서 잠깐 수박 겉핥기식으로 했지만 좀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알마타 돌아와서 좀 생각하고 한국 돌아와서 좀 생각을 해보다 에이 어차피 내 친거름인데 한번 가보자. 그때는 제가 살짝 자동차업을 접고선 결혼도 했고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가는 걸로 다시 이제 집사람하고 상의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 갔죠. 그래서 하겠다고 그랬더니 또 땅 문제가 그렇게 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설업을 자저자저 결국은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게 됐고 23,000평에 1,400세대 짓는 거였습니다. 와, 큰 아파트네요. 예, 큰 아파트 단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김대화 씨는 왔다 갔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 현장에. 별거 다 하셨네,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들 그냥 조그만 빌라 몇 동 짓는 줄 알았대요. 근데 굉장히 대단지였었어요. 그리고 그 단지 아파트가, 그러니까 그날에서는 전부 나홀로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근린 시설이라거나 뭐 주차장 이런 시설, 그러니까 복지를 위한 시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파트만 짓고 배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차장이니 뭐 상가 시설이니 이런 걸 다 갖춰가지고 하다못해 유치원, 초등학교까지도 다 갖춰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그날에서는 정말 획기적인 거죠. 예. 역사 이래 가장 큰 공사입니다. 저 댐 공사 빼놓고. 야, 그런 사업도 하시고 뭐 자동차, 건설 또 뭐 하셨어요? 그게 큰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두 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녹용 판매했다면 이제 큰 코를 다쳤죠. 녹용 판매. 네, 녹용 판매도 했었습니다. 녹용 우리나라가 보통 녹용 원형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좋은 녹용 원형이라고 그러는데 그 녹용의 주 산지가 어디냐면 알타이 지방이란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기가 몽고 지역이었을 거예요. 고른 고른이 이제 지역 이름을 지역을 고른이라고 하는데 알타이 지역이라는 거, 알타이 도시인데 그 알타이가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동양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몽골족. 그러니까 옛날에는 몽고 지역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옛날에 뭐 국경 이제 가르면서 이제 소련 땅으로 러시아 땅으로 됐는데 거기 가니까 저 앞에 보이는 산 있죠. 저 산 전체가 녹용 목장이에요. 와. 그렇게 넓어요. 그런 목장이 사슴 목장이 몇 군데 돼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정말 경험이란 경험은 정말 남이 못할 경험을 다 했어요. 녹용 사우나 들어보셨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녹용 사우나, 녹용탕. 녹용탕이 정말 그러니까 그 피부가 굉장히 좋다고 거기 그러니까 농장주에 사모님이 이제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비결이 뭐냐면 녹용탕이 있어요. 녹용을 담가 놓습니다. 그 뜨거운 물에다가. 그러면 녹용에서 피가 빠져요. 녹용에 들어있던 피가. 거기 들어가서 쭉 해가지고 10분이고 20분이고. 그때 그거 하셔서 이렇게 건강하신 거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녹용탕에 들어가셔서 배철수가 나보고 자선수래. 아니 그러실만 하겠네요. 너무 정말. 에피소드가 많으니까 뭐 마피아하고 싸운 얘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와 그- 정말 사업하면서 산전수전 정말 네, 육박천까지 다 겪으시고 그렇게 사업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어떤 상태십니까? 저의 단점을 발견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교만하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고 인간이 굉장히 교만한 존재라는 걸 좀 깨달아서 왜 그러냐면은 저도 신앙생활을 물론 하고 있지만은 잘 될 때는요 신을 안 찾아요. 내가 잘난 거야. 돈 많이 벌죠. 내가 잘나서 본 거야. 옛날에도 그랬어요. 내가 인기 없고 스타 되고 노래 잘 부르고 이거 다 내가 잘난 거야.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채찍을 좀 맞았죠. 이제 아픔이 이제 생기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동차 잘하다가 첫 번째 제가 망한 사업이 녹용입니다. 아까 그 녹용탕 얘기하시다가 예, 이제 교만해졌잖아요, 제가. 네. 난 뭐든지 하면 다는데 옆에서 누가 와서 막 제가 팔랑귀해 좀. 녹용 돈 끝내서 그냥 기본이 따블 장사님들은 숫자상으로 막 적어래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래도 검증을 해야 되니까 한번 가서 녹용 농장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녹용이 전부 이제 알타이 지방에서 비행기로 모스크바로 갔다 모스크바 경유해서 홍콩으로 오는 거예요. 홍콩에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업자들한테 팝니다. 그래서 얼마를 했냐면은 제가 뭐 있는 돈 그때 다 털었으니까 한 5만 톤을 했어요. 와, 5톤이 5톤. 5톤이면 5톤도 어마어마하죠. 녹용 5톤. 녹용 5톤이면은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5,000kg인데 우리가 보약 한재라고 그러잖아요. 한재에 들어가는 녹용의 수량이 얼마냐면 73g입니다. 두 냥이에요. 73g이 우리 녹용 하나에 들어가는데 내가 5,000kg을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그 다음에 분명히 계산상으로 남긴 남아요. 근데 이쪽 시장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팔로 시장을 계산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5톤이라는 분량이 거의 한 40억 정도의 돈이 되는 겁니다. 그 돈이 되는데 그런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업자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거 한재 만드는데 70g이면 되는데 5,000kg를 샀다가 나중에 안 사지지만 그거를 하려면은 홍콩에 냉장 창고가 있어야 돼요. 창고에 두고 오는 사람한테 뭐 100kg, 200kg 이렇게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법 진짜 2배 장사 이상을 할 수가 있는데 숫자만 하니까 어휴 한 100억 벌겠다. 95년도에 100억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어요. 매일 밤에 홍콩 호텔에서 그것도 아주 스위트룸 아주 큰 호텔 고급 호텔을 정해가지고 꿈만 꾸는 거예요. 김포공항 그땐 김포공항이다. 김포공항에 얘들아 나왔다. 이 생각만 하고. 근데 무슨 V자는커녕 콧물만 줄줄 흘리고. 아주 쫄딱 망했어요. 뭐 일단 창고 값이나 이런 거 일단 감당을 못하고 두 번째 업자들이 담합을 해요. 이제 큰 돈 대주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저 키로에 $1,000를 달라 그러면 에이 뭐 $900, $800로 난 안 맞으니까 덮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요. 그 사람 또 다른 업자를 불러. 이 사람은 정보 다 갖들고 와요. 그럼 그 사람은 두 번째 오는 사람은 $700. 뭐 점점 떨어지는 거. 그렇죠.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해결이. 이제 헐값에 이제 다 넘기고 하다못해 뭐 어떤 건지까지 있었냐면 이제 물건을 이제 잘못 받은 거 정확하게 내가 잘못 받은 거 다 인스펙션을 하고 해야 되는데 녹용이 이제 그 등급이 있습니다. A 엘리트 등급에서부터 A, B, C, D, E, F까지 있는데 겉에는 엘리트 큰 거 이렇게 불 딱 멋있게 생겼다고 그러고 밑에는 전부 F 등급이에요. 손바닥만한 것들 이런 물건들 들어와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죠 판매를. 이제 그런 일도 당해서 좀 고생을 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 당시는 좀 가슴 아프고 저거랬지만 우스개 소리는 아니지만은 처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만해가지고 홍콩에 제일 좋은 호텔 가서
스위트룸 딱 얻어가지고 홍콩 앞바다가 뷰가 보이는 이쪽 홍콩 사이드에서 침사추이가 보이는 그런 호텔에 있다가 점점점 그레이드가 떨어집니다. 맨 나중에 한 2달 뒤에 모텔에서 자요. 이제 그런 이제 눈물 젖은 빵도 먹어보고 이제 네. 그렇게 하다가 그게 결국은 저는 보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공부를 한 20여 년 있으면서 그런 거를 이제 한 2-3번 겪고 나니까 아, 내가 인생을 여기저기서 잘못 살았다. 단 한 가지 내가 지금도 감사할 일인데 보통 사업하다가 몇십억, 몇백억 그 건축업은 프로젝트가 2,300억짜리 프로젝트 했었어요. 그 단위가 큰 아파트니까. 굉장히 크죠. 예. 단위가 커지면 머리도 더 아파요. 그렇겠죠. 골치 아픈 일이 좀 많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것도 결국은 이제 그거는 좀 내가 잘못했다기보다 이제 서브 프라임이라는 거, 그 금융사태, 미국과 네, 금융사태 네. 때문에 이제 파이낸싱이 안 되니까 이제 처음에 파이낸싱 받았다가 2차, 3차가 돼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 못 짓고 끝났는데 그런 일련의 사태를 쭉 겪으면서 그 당시는 물론 내가 가슴 아프고 막 좀 고뇌에 빠지고 그랬었지만은 조금 지나고 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일단 말씀 처음 저한테 해주는 건강을 내가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생활이요 망하기 전이나 망하고 후나 별 바뀐 게 없어요. 마음고생만 조금 했을 뿐이지 네, 네. 생활에 별 바뀜이 없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감사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잘된 것만 많이 얘기 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네. 그 건설업은 저기 MBC 통해서 방송도 다 다큐멘터리로 다 나갔었어요. 1시간짜리. 그 현장 와서 다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야, 그 정말 돈 많이 벌었네. 잘 나가네. 그렇게 하지만, 그 이면엔 또 아픔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픔은 있었지만은 그렇게 제가 교훈을 얻고 또 감사할 줄 아는 마음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제 삶의 큰 영양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배움이었었고. 그래서 그런 좋아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게 어찌 네. 보면 좀 큰 재산이시네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네.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 또 제가 신앙심이 깊으신 거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것으로 다 이겨내시고 그 부인께서는 별 말씀 없으셨습니까?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동안? 그것도 제가 고마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 잘 나갈 때야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뭐 힘든 일이 없었겠지만은 그래도 떨어져 있잖아요. 일단 그렇죠. 제일 고마운 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켜줬고 두 번째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전혀 무덤덤해요. 예. 그렇게 큰 뭐 잔소리, 뭐 남자는 잔소리 바가지 긁히는 재미로 산다고 그러지만 그건 농담이고. 자,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큰 일을 겪으면서 잘 견뎌주고 저를 갖다가 응원해 줬다는 게 네. 저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아, 그것도 또 큰 복 받으신 거네요. 네네. 네. 지금 아드님이 한 분 계시죠? 지금 군대 제대하고 지금 복학 준비하고 있어요. 좀 늦으셨네요. 늦었죠. 네. 제가 이래서 얘기가 길어지는 게 결혼할 생각을 사실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혼자 사실 생각이었어요? 아니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세월이 지나가. 아까 얘기했잖아. 철없다. 철이 없는 거예요. 전혀 염두에 없었군요. 그렇죠. 생각 자체로 없었는데 그게 인연인가 봐요. 우리 집사람은 일단 눈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이 여자가 결혼할 여잔가. 그새 결혼이란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그 연락처 하는데 한 6개월 걸렸어요. 그래요? 모르게 해야 되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죠. 야, 이 여자 결혼할 여자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군요.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춘천 살았었는데 결국은 찾아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네. 디테일은 다 빼고 이제 요약본만 얘기하자면은 그 바람에 제가 이제 44세 결혼했어요. 늦게 결혼하셨구나. 네, 44세 결혼하고 또 바로 애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그때도 이제 저희 애 엄마가 좀 고생을 했는데 이제 시험관하기까지 다 해봤어요. 근데도 안 되더라고요. 시험관하기도 그 여자가 굉장히 고생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지켜봤는데 그러지 말고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기도하니까 생기더라고요. 기도덕에 아들도. 자연덕에, 기도덕에 자연적으로 네. 결혼 3년 만에 47애를 봤어요. 그러셨구나. 아주 늦둥이죠. 네. 남들 손주 볼 나이에 저는.
그 아들이 배철수 씨가 어느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군요. 그 아들 복 받았다고. 네. 그 아버지가 작곡을 하셔서 그 저작권료가 사후 70년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제 아들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너무 큰 기대하지 마라.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아빠가 저 세상으로 가면은 저작권료가 아마 뚝 떨어질까 한 100분의 1로. 어쨌든 뭐 농담처럼 하신 얘기지만 정말 늦게 본 귀한 아들이시네요. 네네. 네. 아, 정말 그렇게 음악의 길을 떠나서 전혀 다른 일로 20여 년을 지내시다가 이제 작년에 다시 송골매의 무대를 가지실 때, 물론 배철수 씨가 다시 하자고 권하셨겠지만 어떠셨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저한테는요. 왜 그러냐면은 송골매 공연을 하자는 얘기가 배철수 씨가 한 10년이 좀 더 됐어요. 한 12년, 3년 정도 됐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하다가 서로가 이제 저는 외국 나가야 주로 되고 외국에 계셨고 여기서 또 방송할 때 보니까 잘 그게 안 맞춰지다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에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허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졌잖아요. 그렇죠. 19년 말서부터. 그래서 못 하다가 이제 작년에 하게 됐는데 늘 말씀드리는 거죠. 왜 감사하냐면은 제가 오랫동안 안 했잖아요. 20년 넘게. 30년이죠. 거의 30년이죠. 네. 저 이쪽 계통에서 일을 안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에서 너무 저는 내가 감동을 너무 먹었어요. 뭐 물론 보러 오신 분이 굉장히 감격스럽게 봤다고 표현해 주시고 또 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울었어요,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고마워서. 이런 무대를 내가 정말 서서 많은 관중 앞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축복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 축복이 일단 뭐 앞에 계신 관객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바람에 제가 마음을 더 단단히 먹었어요. 음악을 사실은 옛날서부터 빨리 와서 음악을 해제하려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세상 일에 한번 발목이 딱 잡히니까 이게 잘 풀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작년에 굉장히 모티브가 돼가지고 하게 됐고 배철수 씨도 그걸 굉장히 또 응원해줬고 이렇게 모티브를 해서 음악 활동, 솔로 활동을 계속 하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신곡 준비도 하고 있고. 그러시구나. 신곡 준비도 하고 있고 이제 방송 활동도 지금 이제 이어서 이제 좀 하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신 거네요. 그렇죠. 다시 돌아오고. 음악으로. 근데 사업의 꿈은 아직도 안 버렸어요. 이건 집사람한테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이게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면서 비밀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정말 팬들의 입장에서 반가운 건 거의 30년 만에 다시 음악인으로 돌아오셨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작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게 이게 참 너무 반갑네요. 그것이 바로 다시 송골매의 무대를 갖는 게 계기가 되셨을 거고요. 그 철없다는 얘기를 내가 농담식으로 사실은 얘기지만 저는 철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 음악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철이 없어야지. 그리고 내가 잘났다고 또 떠들고 막 무대 쓰고 그래야지. 철은 좀 없어야 되고. 결정적으로 뭐 아까 나이는 뭐 다 말씀하셔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나이는 뭐 제 나이가 있습니다. 단 정신적인 나이와 내 신체적 나이는 이거보다 한 20-30년 뒤로 가자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있습니다. 뵈니까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젊으시고 생각보다 훨씬 더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철이 없으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철이 없다라고 표현하시지만 그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정말 본인만의 순수함을 갖고 계신 것 같고 감사합니다. 또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신 거, 이런 것들이 참 좋습니다. 어떤 곡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아직 컨셉은 안 잡고 지금 제 노래, 저는 작곡 스타일이 글이 써 있어요. 멜로디만 가지고는 악상이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이제 물론 제가 쓰려고 노력도 하지만 우선 글이 나와야 되고 제가 쓰든지 아니면 어떤 작사가분이 주시든지 해가지고 글 가지고 쓰고, 지금 다른 분이 김기표 씨라는 분이 제 곡을 준비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지금 우선 싱글을 먼저 발표할지 아니면 앨범 형식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아마 싱글식으로 가기가 쉬울 거예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하니까요. 네네네. 네. 무리하게 막 10곡씩 모으지 그렇죠. 않고 예, 한두 예. 곡씩 발표하니까. 예, 싱글 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앨범으로 가도 되니까. 네, 예. 네, 네,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기대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굉장히 큰 짐이에요. 야, 이게 기대를 채워드려야 되는데. 아니 그래도 좀 그런 부담감이 있으셔야 더 맞아요. 열심히 하시지 않겠어요? 아유, 정말 그건 정답입니다. 부담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좋은 곡을 만들려고 노력도 하고 네, 네. 쉽게 지나가지 않고 그래. 뭐 물론 30년 전 같지는 않겠지만 네네. 무대에서 노래해 보시니까 네. 어떠세요? 목소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컨디션이. 고음은 옛날보다 조금 못해요. 음. 힘이 그때는 뭐 질르면 질르는 대로 다 올라오는데 예, 예. 뭐 키를 낮추고도 뭐 관객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 전곡을 다 키를 낮추지는 않지만 일부 네, 네. 그러니까 특히 송골매 때 노래는 키를 낮춰. 그때는 힘이 정말 좋을 때니까. 그리고 워낙 그 노래들이 어려워요 사실. 어쩌다 맞춘 노래도 다 고음이고 예. 모두 다 사랑하리도 그래서, 예. 그렇고. 그렇게 큰 변함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참- 2시간, 3시간 정도는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그것도 같습니다. 참 대단하세요. 네. 네. 아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그 요새 저기 내가 이 근력 운동의 전도사가 됐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어. 그 내가 이제 이 공연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작년 초서부터 네. 계속 운동을 하고 시작을 한 거는 재작년서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근력은 이 나이가 들면은 이 다리 근육이 다 빠져요. 특히 여기가 제일 근육이 많은데. 네. 근데 근력 운동을 하고 나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하초가 튼튼해야 돼요. 여기 제일 큰 근육이. 그다음에 이게 제2의 인슐린이라고 장단지가 제2의 심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종아리가 근육이 발달돼 있어야지 이 피가 내려갔다가 올려 펌핑을 하는데 도움을 받는 데는 거예요. 그게 제2의 심장이라고. 네. 여기는 인슐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허벅지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꼭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2시간, 3시간 하려면은, 심폐기능이 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깅, 달리기를 하든지, 네, 네. 아니면은 근력 운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산하고, 이제 집에서 이제 등산 좀 못하니까 계단 올라죠. 저희 집이 25층인데, 네. 25층은 이제 올라가죠. 아 걸어 올라가세요? 예, 예. 어우 대단하시다. 근데 그거 어렵지 않아요. 네. 조금만 하면요. 네. 한 2, 3일? 3, 4일만 하면은 처음에는 저도 힘들어서 25층 올라갔는데 한 6번 쉬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며칠 한 넉넉 잡고 일주일 지나니까 한 번에 그냥 쭉 올라가. 한 번 올라갔는데 몇 분 걸리는지 알아요? 몇 분 걸려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네. 생각해요. 25층 올라가려고 네. 그러면. 7분이면 올라가요. 아 그래요? 7분 돼요. 더 더 빨리 올라가면 6분 돼. 쉬지 않고요. 와. 6분 돼. 거리상으로 따지면은 한 층 높이 3m로 짜도 355, 326, 100m가 채 안 돼요. 이 길이상으로. 물론 그거보다 좀 더 되겠지만은. 네. 네. 그러니까 아 그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건강을 또 유지하시는 거네요. 정말 대단하시다. 그거는 제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내가 노래를 하려면은 운동을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지. 안 하면은 노래가 쉬운 노래들이 없기 때문에 그걸 소화를 시키고 감동을 객석에 전달해 드리려면은 제가 네. 일단 네. 잘 돼야죠. 전에 얘기 들으니까 마돈나가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네. 이제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돌아다니면서 무슨 운동하기 힘드니까 투어 가서 묵는 호텔에서 1층부터 50층까지를 경호원들하고 같이 뛰어서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돈나 얘기는 전 처음 듣습니다. 네, 마돈나도. 왜냐면 그 친구도 무대 위에서 어마어마한 예, 에너지를 갖고 맞습니다. 춤을 추고 노래를 하니까. 배철수 씨가 누구 얘기를 저한테 처음 해줬냐면 믹 제거, 로링 스톤스 네, 있죠. 믹 제거. 믹 제거. 네. 믹 제거는 가서 이제 세계 투어를 다니니까 묵는 호텔을 2개 층을 전부 렌트를 한대요. 2개 층을 해서 바깥에 나가서 뛰면 사람들 쳐다보고 네, 저거니까 네, 2개 층을 갖다가 조깅을 한대요. 달리기를. 그렇게 운동을 한대요. 그 돈이 많으니까 그냥 2개 층. 그렇죠. 우린 2개 층 못 빌리죠. 우리는 그냥 비상계단으로 그렇죠. 50층까지. 그게 마돈나께 훨씬 난데요. 마돈나 버전으로 바꾸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너무 즐거웠습니다. 옛날 아유, 얘기도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고, 또 사업하시면서 정말 사업이 잘 안 될 때 정말 힘드셨을 텐데도 그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구창모 씨의 모습이 너무 좋았고, 아유, 감사합니다. 또 다시 노래를 하신다는 소식이 너무 좋고, 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유튜브 팬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실 거예요. 앞으로는 좀
자주는 아니래도 예, 가끔 가끔, 예. 좀 봬요. 아, 그러죠. 좋은 일 나쁜 일. 저는 오늘 있을 때. 자주 이것보다도 송송환 씨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아, 저도 구창모 씨 꼭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흔쾌히 응해 주셔서 너무 아유, 고맙고 감사합니다. 뭐 우리 주변에 또 연줄 뭐 이성미 씨 만나도 예. 구창모 씨 얘기 자주 하거든요. 예, 예. 서로들은 또 다 자주 아니까, 보니까 예, 예. 자주 친하게 지내고 예. 자주 뵙게 되길 바라고.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큰 선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또 잘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사모님이 큰- 좋아하실 거예요. 아마. 뭔 큰 보따리를 이렇게.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제공하는 특선 한우 세트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모님하고 예, 예. 맛있게 고기 구워 드십시오. 네. 진심을 판다, 안심을 산다. 좋습니다, 이거 캐치프레이즈가. 25층 올라가는데 이거 드시면 한 6분대로 뛰어드실 수 있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곁에 사랑도 가네 빨간 입맞춤도 시간이 멈춰지면 얼마나 좋을까